첫 번째 코너는 이번 주에도 오선교회 정치 타파인데요. 자, 통일교라고 하는 이 종교가 우리 정치에 얼마나 깊숙이 들어와 있는지 그 실상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학자 총재가 굉장히 젊을 때네요. 그렇습니다. 이 아마 미국에서 71년도에 이제 이 두 부부가 이단이라는 그런 공격을 피해서 미국에서 이제 자리를 잡고 있었을 텐데, 한학자 씨가 43년생 그리고 문선명이 20년생,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무려 23살 나이 차이가 나고요. 결혼을 문선명이 이제 40 해가지고 결혼을 했다고 하니 한학자는 20살이 채 되기 전에 결혼해서 14명의 자녀가 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상당한, 그래서 이 참 아버지, 참 어머니라고 하면서 참부모. 네, 그러면서 둘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을 이제 참자녀라는 이름으로 14명이 이렇게 소개가 돼 있는데, 뭐 그거는 이제 검색을 해보시면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오늘 아마 정치 타파에서 소개될 이야기들, 그러니까 통일교가 굉장히 그 우리나라 정치 깊숙하게 이렇게 개입이 돼 있는데, 저 사진은 그 미국의 닉슨 대통령과의 교분을 이렇게 상징하는 그런 사진입니다. 문선명은 닉슨을 옹호하고 지지하고 하다가 미국 정치권에 밑보여가지고 뭐 구속되는 일까지 겪은, 그리고 이 닉슨을 지지했던 이유는 아무래도 그 미국에서의 어떤 입지를 다지기 위해 가지고 정치권과 이렇게 결탁을 했던 그때 그 시절을 상징하는 그런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 아주 젊었을 때죠. 학생 시절인데 이미 학생 시절부터 문선명은 본인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자의식이 굉장히 강했다고 합니다. 스스로 우상화한 거죠. 그렇습니다. 스스로 우상화를 했기 때문에 통일교의 그 뿌리 자체를 일반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단이라고 규정을 했죠. 본인 스스로가 메시아고 내가 세상의 구원자다. 이제 그걸로 이제 종교 바탕을 삼았기 때문에 한국에서 제대로 뿌리 내리기가 어려워서 이제 미국과 일본 등지에서 정치권과의 교분을 이제 토대로 그 세력을 넓혀가고 사업적으로도 굉장히 문어발식으로 다변화하면서 자금을 모으고 그리고 통일교의 저변을 넓혀갔습니다. 자, 권선동입니다. 네, 한학자 씨와 이렇게 지금 한학자 씨가 지금 표정이 상당히 안 좋은데 최근에 계속 이제 특검 때문에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한학자 씨? 뭐 너무나 잘 아실 텐데 권성동 건불 15년 동안의 화려한 권력을 누리다가 총을 잘못 올렸죠. 그 공을 잘못 띄웠죠. 권성동이 통일교와 연루된 그 풍선을 잘못 띄우는 바람에 한학자라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사이비 종교 중에 어찌 보면 가장 큰 집단이죠. 그게 총재가 검찰에 불려가서 지금 20일 날 구속 적부심한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구속 위기에 처한 그런 상황을 어찌 보면 권성동이 만들었다. 이것이 이제 정교 유착의 핵심 부분인데 이걸 오늘 다뤄보려고 가져왔습니다. 지금 그 한학자 총재가 통일교회의 가장 이제 상징적인 인물인데 흑장군님 오늘도 들어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흑장군님 바로 들어오시자마자 핵심적인 이야기 해주시네요. 일본 통일교는 더 이상 일본에서 버틸 수가 없으니 한국으로 본부를 옮기려 한다는 설이 있다. DMZ 근처에 토지 구입도 그 일환이다. 그렇습니다. 왜 통일교가 일본에서 지금 한국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그 가교 역할을 대체 이제 누가 했으며, 그리고 아까 초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통일교가 미국에서 뿌리 내리려고 했을 때 정치권과 상당한 결탁으로 자리를 잡으려 했다. 이제 그 행태가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아직까지 그게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속속 이러저런 유튜브 속에서
등장하고 있는데요. 오늘 그런 것도 잠깐 네.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장 한번 보시니까 네. 자업자득. 일단 권성동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넉자로 자업자득입니다. 자업자득. 그러니까 그리고 여러 보도 속에서 현역 의원 국회의원 최초로 구속. 그 법정 구속되는 그런 자업자득의 결과를 만들어냈는데 본인이 평소에 쓰던 휴대폰을 바꿔서 차명폰을 사용하고 아이러니한 거는 좀 해프닝처럼 이제 들리는 것은 권성동 비서관이 이 특검의 진술한 부분을 꿰맞추기 위해서 윤영호 전 이제 통일교 세계본부장한테 전화하려고 그러다가 전화번호를 잘못 눌러가지고 택배 기사한테 전화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될지 모르지만 택배 기사가 녹음을 다 했고 그게 고스란히 드러났죠. 그러니까 이 범죄를 은닉하기 위한 부분으로 너무나 뚜렷한 증거가 있다 보니까 그냥 법정 구속이 된 겁니다. 근데 뭐 장동혁은 무슨 야당이 죄인이냐 이런 따위의 이야기를 했는데 본인이 지은 죄가 분명하니 그것을 숨기려고 뭐 폰도 바꾸고 뭐 택배 기사하고 뭐 말맞춤 그러니까 택배 기사가 아니라 윤영호 본부장하고 말 맞추기 하려고 시도를 했고 이런 게 너무 빼박이잖아요. 그런 빼박 때문에 법정 구속된 거지 야당이기 때문에 마치 윤석열이 이재명 대통령 뭐 100몇십 차례 압수수색하고 한 것처럼 그렇게 하지는 않았던 거죠. 네, 김건희 윤석열이 지금 감옥에 있는데 권성동이 들어간다는 것에 대해서 어색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당연한 일인 걸로 이렇게 받아들여요. 그렇죠. 그 얘기도 참 재미난데 나중에 한번 우리가 같이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동혁의 의중은 무엇인가? 제일 마지막에 우리가 한번 정리해보죠. 한번 다음 걸 보시죠. 그러니까 들어가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권도 저를 쓰러뜨리지 못한 것처럼 이재명 정권도 저를 쓰러뜨릴 수 없다. 이런 뭐 일종의 망발 비슷한 이야기를 한 건데요. 미안하지만 권성동의 운명은 끝으로 가고 있다. 나락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권성동이 한마디로 하면 자가당착에 지금 빠져서 저런 말을 했는데 그 죄상을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그 죄상의 핵심은 이 정교유착입니다. 정교유착. 정교유착 일단 제도적으로 불법이에요. 공직선거법상 종교단체는 정치에 개입할 수 없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교유착이라는 건 뭐 왜 생기는 거냐라는 부분은 이제 정치와 종교 지도자 간의 궁합이 맞을 때 이해관계가 딱 맞아 떨어질 때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는 절대적 자기 권리,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혹은 더 키워내기 위해서 그것은 주로 인맥, 사업, 돈이겠죠. 이것을 이제 확대 재생산시키기 위해서 종교 지도자는 본인의 당선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거나 권력을 항구적으로 이어나가기 위해서 이 목표가 서로 딱 맞아떨어지면 정교 유착이 발생하는 겁니다. 근데 윤석열 정권은 도대체 어느 교하고 이렇게 붙어먹은 겁니까? 너무 잡다 해가지고 좀 많죠. 그렇죠? 좀 많은데 그 부분 먼저 그러니까 그 뒷장 보면서 그냥 말씀 한번 드려볼까요? 이제 정교 유착이 문제되는 것은 한마디로 국정농단의 위험이 생겨요. 종교 집단에 의해서 국정농단이 발생할 위험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규제하고 있고 그 자체가 문제다라고 이제 대중적 인식이 형성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 사진이 뭐냐면 어제 그 김건희 특검이 국힘 당사를 압수수색해서 당원 DB를 당원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확보를 했는데 그 중에 약 11만 명의 당원이 통일교 신자인 것으로 추정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직은 추정인 거죠. 추정이 된다는 사실에 가깝겠죠. 특검은 아마 그 증거를 확보하고 있을 텐데 통일교 신자만 그렇다라는 거죠. 그렇죠. 신천지나 뭐 다른 사랑의 교회나 이것도 별개의 또 그 이야기를 좀 하자면 뭐 저는 뭐 거의 확신이 있습니다만은 예를 들면 신천지의 이만희 아마 이제 실제로는 통일교 한국에 있는 통일교 신자보다 신천지 신자가 좀 더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이 신천지의 교도 그리고 사랑제일교회
정광훈 목사 쪽 지지하는 교인들 네. 그리고 세이브 코리아라고 들어보셨죠? 네, 그 세계로 교회의 손현보 네. 목사가 담임 목사를 하고 있는 여기가 한 뭐 10만 이상 됩니다. 예. 야, 이 그리고 국힘 도대체 교인들이 아마도 국힘의 거기는 이제 책임 당원이라고 그러죠. 민주당 권리당원이라고 그러고 네. 책임 당원으로 상당 부분 가입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참고로 이제 민주당 권리당원은 약 한 150만 정도 되는데 국힘은 뭐 제대로 밝힌 적은 없습니다만은 약 50만 정도 되는 걸로 추정이 되고 있어요. 통일교 신자가 약 11만 명이라면 아까 말씀드린 나머지 세 개 합하면 제가 볼 때 거의 3분의 2 정도는 이 종교단체를 통해서 이 아까 말씀드린 4개 종교 네네. 집단에서 가입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면 뭐냐 그 자체가 극우 사이비 종교 집단 아닌가요? 국힘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같은 모양을 보였던 저는 그렇게 규정해도 네. 큰 무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야, 대구 경북 지역 분들은 상당히 자존심 상하겠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앞에 자기들의 표가 아니었어요. 정교 유착이지만 네. 교교 유착이죠. 교교 유착. 종교 집단과 네. 국힘이라는 종교 집단과 종교 나머지 실제 집단. 종교 집단 간의 유착이라고 유착. 봐야 되지 않을까. 아니 그러니까 보수를 지향하던 그 뭐 좀 오피니언 리더 같은 분들이 네. 너무 자존심 상하잖아요. 이 본인들이 그래도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이끌었다고 생각했는데 이끌어왔던 또 그렇고 밀어왔던 이제 그런 보수의 대표적인 정당이 지금 뭐 종교 본질이 집단으로. 이게 아주 그냥 그 종교 집단 같은 이런 그것도 종교 집단 중에서도 좀 비정상적인 사이비 내지는 좀 광적인 그런 무리들에게 장악됐다. 뭐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국힘이 극우화되고 그러니까 심지어 내란 정당까지로 이제 나락으로 떨어지는 상황이 저는 이 정교 유착에 상당히 그 연유된 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익이라는 부분으로 똘똘 뭉쳐 있잖아요. 네. 그 이제 정당이라는 이제 국힘과 이 종교 집단이 그 이익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는 악랄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내 이익은 우리의 이익은 네. 끝까지 지킨다. 그것은 극우적 행태로 모든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네. 한 장 한번 넘겨볼까요? 네. 또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부분 실체는 이겁니다. 왜 이런 일을 통일교는 벌였을까라는 문제인데요. 통일교에 특별한 이유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그림 한번 볼게요. 네.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간단하게. 네. 통일교는 일본에 있는 자산을 국내로 유입시키기 위한 목적. 그러니까 약 1조 5천억 정도가 있다고 그래요. 일본에 현재. 네. 그리고 미국의 UCI라는 이제 통일교 재단이 있잖아요. 네네. 이 재단의 자산을 되찾기 위한 목적. 이 두 가지 목적으로 윤석열 정권 실제는 이제 김건희와 네. 그 관계 맺음을 시작했다 이렇게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권성동과 네. 통일교 인사 그리고 현 정권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 인사 이게 이제 연루가 된 겁니다. 네. 권성동은 이제 지난 2022년 대선 때 비서실장도 잠깐 했고 그 전략총괄을 했거든요 캠프에 네네. 하면서 통일교와 연결을 시켰어요. 네. 후보와 통일교. 그렇죠. 그럼 그 전부터 권성동은 통일교하고 연관성이 있었군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이크 펜스 그때 전 미국 대통령이 국내 그러니까 통일교 방문을 시킵니다. 네. 그 강연비를 한 7억 정도를 줬다고 알려져 있고요. 네. 7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줬다고 알려져 있고 그 강연을 하러 온 자리에 윤석열 당시 후보를 미팅을 시킵니다. 네. 그 일을 벌린 사람이 권성동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당에서 우리의 목소리가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당연히 있었겠죠. 당연히 있었겠죠. 네. 그래 대해서 권성동이 뭐라고 그랬냐면 통일교 표가 300만 표가 된다. 이런 논리로 밀어붙였구나. 그 자본을 싹 다 깔아뭉개고 펜스와 이제 미팅한 자리를 네. 만들어준 거죠. 그러니까 권성동이 굉장히 핵심적인 가교 역할을 그러니까 통일교와 윤석열, 김건희를 연결시키는 연결해주는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네. 그 죄가가 자업자득에 대해서 오늘날 돌아와서 지금 이제 조금
저 서울구치소에 윤석열하고 같이 있는 같이 거죠? 있겠죠. 같이 지금 있는 거고요. 이 여기에 이제 통일 그 일종의 기획한 사람은 통일교 인사 중에 이제 당연히 총재 한학자가 실제로 지시했다라는 증언들이 막 나왔죠. 네. 그리고 윤영호 윤영호. 전 세계 본부장 네. 그리고 그 비서실장했던 정원주. 정원주. 여기 이제 통일교 관련 인사들이고요. 윤 정권 인사 중에서는 당연히 김건희가 연루돼 있고요. 네. 그다음에 김충식. 자, 문제 김충식. 예, 네. 나중에 좀 연루된 내용이 좀 나올 네. 거고요. 그다음에 건진법사. 전성배 건진법사. 네. 건진법사는 사실 뭐랄까요? 그 단순한 뭐랄까 딸랑이 역할 정도. 근데 뭐 그런 전선배는 정도? 뭐 김건희와 그 전부터 뭐 교분이 이제 있었던 사이였고 전달책 정도로 네. 보면 될 것 같고요. 사실 권성동이 핵심 역할을 상당히 한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앞에 이야기를 잠깐 다시 네. 돌아가서 앞에 이야기를 잠깐 더 하면요. 일본 잘 아시잖아요. 2022년도에 네, 캄보디아. 아니 일본 일본. 아베 신조 신조. 네. 전 총리를 이제 총으로 쏴 죽인 통일교를 극혐하는 자가 죽였잖아요. 그러면서 일본 사회가 발칵 뒤집혔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23년인가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일본 법원이 통일교를 해산 명령을 내립니다. 네. 그래서 법인이 해산되니까 이 돈을 자체를 이렇게 움직여야 될 필요가 어디로 가야 적극적으로 되는데. 발생한 네. 것이다. 네. 이 문제가 이제 국내의 최고 권력의 힘이 필요했던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미국 UCI 자산은 14년간 모자 간에 이제 돈 다툼이 발생해요. 한학자와 문현 셋째죠. 셋째 아들, 네, 셋째 아들하고. 아들 간에 어마어마한 수조 단위의 돈의 이제 재산 다툼이 발생하죠. 네, 문현진. 그래서 요게 2023년에 미국 법원이 그 셋째 아들의 손을 들어줍니다. 네. 그래서 UCI 자산의 80%가 셋째 아들한테 넘어가 버려요. 네. 근데 한학자 입장에서는 이 돈을 찾아와야 돼. 어마어마한 돈이기 때문에 이 찾기 위해서는 또 역시 권력이 필요한 거였습니다. 네. 이 두 가지 이유로 지난번 우리 마약의 핵심은 제가 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것도 뭐 똑같은 마찬가지네요. 이유로 돈 네. 때문에 네. 돈 때문에 발생 그 권력과 유착이 생긴 문제다 이렇게 자, 볼 수 그러면 있을 것 같아요. 네. 통일교가 지금 챙기려고 하는 일본에서의 돈을 한국으로 또 미국 UCI 자산을 또 이렇게 자기 몫으로 해가지고 이것도 한국으로 끌어오겠다라고 하는 그 작전이 지금 윤석열 정권하고 손을 잡고 그리고 지금 굉장히 지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게 그 우리나라 DMZ에다가 이 일본에 있는 통일교 교인들을 이제 끌고 오려는 그런 이 무슨 뭐라 그럽니까 모세가 끌고 어디 가는 것도 아니고 이런 계획까지 세웠다고 하니 그 참 기가 막힐 노릇인데 이제 그 부분도 지금 현실 가능하게 드러나고 있는 게 따지고 보니까 이 DMZ 그러니까 김충식이 주도적으로 우리나라 땅 중에 통일 교인들이 특히 일본에 있는 통일 교인들이 와가지고 살 수 있을 만한 그런 커뮤니티 8,000평 규모? 네, 8,000평과 네. 심지어는 100몇십만 평짜리의 땅도 이미 알고 국립을? 보니까 그 일본 국적의 사람들 이름으로 등기가 돼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팩트 확인이 지금 되고 있는 중인데 그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8,000평은 우리가 보통 이제 학교가 1,500평에서 2,000평 사이의 규모니까 그건 너무 적죠. 큰 그 사이즈는 아니죠. 규모로는 통일교가 움직일 수 있는 그 규모로 너무 적은 것 같고요. 네. 100만 평 단위 그게 이제 합리적 의심이 되는 그런 숫자가 아닐까 이제 싶습니다. 그 네. 내용과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김충식 특검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최혁진 의원이 그렇게 최혁진 하고 의원, 있죠. 네. 굉장히 지금 깊숙하게 그 부분을 지금 들여다보기 위해서 이게 사실상 그 김건희 특검도 지금 중요하고 다른 특검들 다 중요합니다만 이 내용은 증거가 빨리 좀 이렇게 확보가 되고 좀 사건을 더 깊숙하게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김충식을 좀 잡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요 밑에 이제 저 밑에 흰 글씨로 써 있는 캄보디아 어디에 관련 메모 발견 이게 이제 김충식
압수수색 과정에 상고에서 그렇습니다. 발견된 수첩에 이렇게 적혀 있다는 거예요. 네. 김건희와 정원주 네. 통일교 비서실장 간에 일종의 그 연락 주고받은 메모라는 거죠. 네. 캄보디아라는 용어까지 나온 걸로 봐서는 네네. 그러니까 일본의 자산을 국내로 합법적으로 유입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캄보디아 ODA라는 부분으로 이렇게 위장을 해가지고 네. 들어오려고 했던 시도가 있었던 게 아니냐. 이게 이제 특검에서 지금 밝혀내려고 하고 있는 그렇죠. 그런 네. 내용이라는 것이고 예. 당연히 이제 종교 집단이 정치에 개입했던 2022년 대선 개입 상황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와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보겠다라는 네. 것이고 그리고 그 관련해서 통일교가 이러저러한 프로젝트를 지원해달라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던 걸로 여겨지는데 그게 앞에 파주의 그 뭡니까 통일교 동상 같은 거 만들려고 네, 네. 하는 이런 프로젝트가 아니었나 싶어요. 김충식이 그 메모에 네. DMZ 관련 내용도 기재가 돼 있었던 게 확인이 됐었던 거죠. 그렇죠. 거기에 이제 사실 거기에 뭐 여러 가지 그 규제 완화 로비도 있었고 네네. 이 정권에서 그걸 해주려고 했고 뭐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낱낱이 밝혀질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넘겨서 우리가 좀 더 들여다보는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앞에 말씀드렸던 부분에 이 그 통일교와 이 윤건희 간에 가장 핵심적인 가교 역할을 했던 자가 권성동이라는 거죠. 네. 이 권성동은 진짜 지난 15년간 누구 부럽지 않은 그런 권자에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시작은 이제 이명박 MB 때입니다. MB 때 변호사 검사 출신의 인천지검 출신의 변호사였는데 변호사 하면서 이 대선 그때 당시에 새누리당인가요? 네. 뭐 한나라당 아닌가? 한나라당인지 새누리당인지 당명을 하도 많이 바꿔가지고 제가 이 기억을 못 하겠는데 그때 후보 금정위원이었어요. 네. 후보 금증위원이 그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명박이 BBK 주가 조작에 관여됐냐 안 됐느냐는 검증하는 게 굉장히 핵심이었는데 네. 이 금증위원으로서 방어를 실제로 치른 거예요. 권성동이. 그리고 이제 이게 이명박 그 후보한테 잘 보여서 당선 뒤에 청와대 법무비서관 합니다. 네. 법무비서관 하고 한 2년쯤 했나요? 바로 그 총선에 초대 국회의원으로 초대 초선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박근혜 때도 비박계의 핵심으로 자리하면서 이게 누구도 함부로 박근혜조차도 함부로 건들 수 없는 그런 힘을 자랑을 하죠. 네. 그래서 이제 국회 법사위원장까지 꿰차면서 박근혜 탄핵을 사실상 주도를 합니다. 자기 정당에 이 배출한 대통령을 탄핵하는데 탄핵 소추위원장이었거든요. 네. 예, 그렇게 하고 그때 어쨌든 간에 이런 문제들 때문에 탈당을 해서 이제 무소속으로 또 당선까지 됩니다. 네. 사선 의원이. 그러니까 자신만만해졌죠 이제.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정권 네. 윤석열 정권 때는 어릴 때부터 사실 윤석열하고 친구였다는 거예요. 윤석열 외가가 이제 강릉인데 어릴 때부터 같이 놀았다는 것이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윤핵관이 됩니다. 네. 윤석열을 국힘의 대통령 후보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혁혁한 공로를 세운 네. 거죠. 전략 총괄을 하고 원내대표를 하고 뭐 권성동이 데리고 온 거죠. 그렇죠. 예. 이런 상황까지 최근에 본인이 권좌에서 권력 노름을 하다가 네. 이제 통일교 문제로 나락으로 발목이 떨어지네요. 잡혀서 나락으로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이고요. 자. 예. 그래서 앞으로 그 이 윤핵관 혹은 권핵관이라 그러잖아요. 윤핵관 중에 윤핵관이 권핵관인데 권핵관만 이렇게 될 것이냐? 네. 어떻게 보세요? 지금 그 최초 우리 윤핵관이라고 하면 이제 권성동을 포함해가지고 장제원이 있었고 그 장제원 이제 뭐 사망하고 난 다음에 성비로 사망했죠. 그렇죠. 네. 그 뒤로 범죄로. 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자잘하게 있었습니다만 뭐 윤한홍이라든가 있었습니다만 그냥 뭐 독보적인 자리에 권성동이 계속 지키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그 최근에 권성동이 권성동을 뿌리 뽑으면 이건 뭐 국힘 자체를 뿌리 뽑는 거나 마찬가지다 할 정도로 굉장히 상징적인 그런 비리의 온상으로까지 이제 이렇게 그 이미지가 한 굳어져 장을 있었는데 한번 더 넘겨 보시면 그 네. 윤핵관의 이렇게 계보 뭐 이런 것들이 좀 야, 나오는데 이제 예. 씩씩하게 날고 뛰던 사람들이 그렇죠. 권영세, 원희룡,
이철규는 제가 볼 때는 가장 가까운 신뢰에 불려갈 수 있는 있는 인물 중에 한 분이죠. 윤핵관 중에 한 사람으로 좀 보여집니다. 거의 뭐 윤한홍도 뭐 비슷한 계열에 있는 것 같고요. 네. 뭐 많습니다. 뭐 저기 김성한 등등의 아직도 그 특검에 불려갈 만한 사람들이 줄줄이 이제 남아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맨 아래에 있는 윤석열 발 밑에 있는 주진우만 지금 한동훈도 있습니다. 한동훈도. 한동훈도 지금 지금 목소리를 슬슬 내기 시작하네요. 틈이 보여서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네.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권성동이 쏘알린 그 공 때문에 본인으로 시작해서 윤핵관 전체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건데 사실 제가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권성동은 뼛속 깊은 MB맨입니다. MB계. 네. 그래서 MB가 우리가 윤석열 정권 초반기에 MB의 부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예, 국무위원들이 네, MB 대부분 출신이 너무 그랬으니까. 많았잖아요. 그게 다 권성동 작품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지금, 네. 그래서 지금은 MB계의 그러니까 뭐랄까 MB계가 이제 이게 뭐랄까 자초되는 네. 그런 상황하고 같이 연결돼 있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요 보시는 사진은 그 윤석열 대통령을 만든 사람들, 그러니까 윤석열이 대통령이 막 됐을 때 그때 핵심 만들어 놓은 사진이다 보니까 사진 아래 그 직함들이 지금 다 보면 아, 되게 네. 이제 생소할 겁니다. 아, 예전에 이런 시절도 있었지 하면서 그러니까 특히 한동훈은 지금 가발이 되게 좀 어색해 보이는데 그 밑에 보면 이제 한동훈을 사법연수원 부원장이라고 지금 해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제 찌그러져 있을 때였죠. 그리고 이제 윤석열이 이제 이런 찌그러져 있는 한동훈을 불러다 들여가지고 이제 법무부 장관을 법무부 시킨 장관 거죠. 시키면서 이제 한동훈의 길이 이제 시작이 된 케이스고, 근데 원희룡은 이제 제주지사로 있었습니다만 대권 당시에는 이제 경선 때 이제 같이 붙었잖아요. 나도 나가겠다 해가지고 그렇죠. 붙었다가 윤석열의 제일 먼저 윤석열 라인으로 이제 경쟁자에서 바로 타고 들어갔는데 그때 당시에 원희룡의 상황실장을 했던 사람이 그 신용환 전 교수. 이 사람은 이제 대선대전에 그렇죠. 나와가지고 저격수가 됐죠. 예. 그러니까 이제 원희룡하고 이제 호흡을 맞춰가지고 윤석열을 도왔던 이제 그 신용환 씨가 이제 있고, 뭐 권영세라든가 이철규, 권성동, 장제원, 윤한홍 요 사람들이 이때부터 아주 최고의 권력을 구가했던 사람들인데 지금은 하나같이 다 찌그러지고 없고 뭐. 지금 원희룡조차도 지금 설 땅이 없어가지고 지금 뭐 어떻게 거기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그 양평 공흥지구 예, 그것 문제로 때문에. 특검 앞에 나가야 될 그런 상황이죠. 예. 그렇죠. 예. 예. 자, 진짜 건불 뭐 15년 이 사람 이게 권성동이 지금 이제 꺾여 나가면서 지금 그야말로 국힘의 원뿔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윤석열을 만든 그 권력층들이 지금 거의 다 이제 와해가 됐다. 그리고 지금 모락모락 이제 올라오고 있는, 아직도 안 죽고 있는 데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한동훈 정도가 지금 살아남아 있습니다. 한동훈도 저 바짝 엎드려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이제 발언이 네. 별로 없는데 네, 네. 예, 그 이유가 본인도 지금 뭐 저 당대표 선거 때 네. 뭐 실기한 측면도 상당히 있고 네. 장동혁이 되는데 사실상 간접적으로 지원한 역할자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본인이 말할 계제가 지금 못 되고 있죠. 네. 근데 얼마 전에 이틀 전인가 뭐 조희대 그 일과 관련해 가지고 AI로 조작했다 그 이제 제보자가 거기에 있어서는 또 자기가 옛날에 당했던 게 있었다고, 청담동 술자리 네. 그것처럼 이거 조작된 거라고, 그거는 이제 이때다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하고 이렇게 좀 삐약삐약하는 것 같은데 딱히 뭐 이제 이야기를 끄집어낼 계제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이야기만 좀 더 하고 네네.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장동혁. 마지막으로 이제 요 이야기 전에 우리가 이제 오늘 사실 김충식 이야기를 충분히 못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통일교와 김충식 부분에 대해서 네. 뭐 오래 전부터 관계가 있다 이런 건 알려져 있는 사실이잖아요. 통일교 쪽에. 아까 이제 첫 번째 사진에 네. 네네. 문선명 문선명 같이 총재의 이제 조아리는 사진 하나가 있었고, 네. 그리고 실제 통일교 일본의 총책이다 이런 썰이 있어요. 네. 그 말고도 뭐 몇 가지 더 있죠. 그렇습니다. 그 김충식은 우리 지금 작년에 계엄이 터졌을 때 그때
계엄 훈련이 있었다. 그 계엄 훈련의 이름이 충성 8천. 충성 8천이라는 그 계엄명 때문에 도대체 이 단어가 어디서 튀어나왔을까라고 추적을 하던 열린공감 TV하고 그 외에 이제 다른 그 추적 팀들이 이거 김충식 이야기인데 계속 이제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김충식은 어떤 사람이냐? 최은순과 같이 뭐 내연남이고 뭐 뒤에서 뭐 부동산 투기하고 뭐 이 정도로만 알았다가 네. 아 그게 아니구나.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계엄에 깊숙이 개입된 사람이구나. 이 사람 도대체 뭐지 하면서 이제 하나둘씩 지금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양파처럼 하나하나 벗겨서 그러니까요. 끝이 없이 계속. 관여하는 거 너무 많아서. 이 이제 윤건희 정권의 핵심인 것 권력의 같아요. 빅게이트의 대부분 설계자 이렇게 네네, 설계자라고 보여지고. 보면 대체로 맞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번 이제 통일교와 연관되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수첩의 메모에 발견된 네네 메모. 김건희 아까 정 누구였죠? 비서실장 여성 네네. 그리고 캄보디아. 네. 네. 너무나 분명한 거잖아요. 이게 ODA를 통해서 자금 세탁. 자금을 세탁해서 네. 국내 지입해 오는 것을 게이트를 설계한 설계, 사람일 김충식.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사실은 이 사건의 몸통도 김충식이다. 네.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네. 뭐 동의하시죠? 네, 네. 저는 뭐 동의합니다. 캄보디아는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윤석열이 처음 대통령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해외 순방 간 곳이 캄보디아. 네, 캄보디아 쪽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캄보디아가 아닌 다른 곳으로 가려고 했는데 캄보디아로 급하게 이렇게 방향을 선회를 했습니다. 네. 그때 참 공교롭게도 명태균이라고 하는 자가 꿈자리가 다 꿈자리가 안 나와서 좋아서. 비행기가 추락하는 꿈 꾼다 뭐 기술을 돌리자 다른 곳으로 가자 어찌어찌 했는데 아마 다 짜여진 뭐 스토리 아닌가. 결국은 캄보디아에 이런 그 굵직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 거기에다가. 당시에도 그 네. 김건희가 오드리 헵번 흉내내는 맞아요, 사진을 맞아요, 올리면서 맞아요. 사진. 사실은 네. 캄보디아를 방문한 이유는 사실 이렇게 밑으로 내려갔고 네. 그 사진 때문에 막 난리가 나서 맞아요. 그것도 그 어쩌면 사진이죠. 노렸던 건지 여러 가지가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오면 예, 뭐든 예. 다 의심스러워요. 네. 우리가 의심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닌데 네. 이거는 당연히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라서 마지막으로 네. 마지막으로 이제 이 권성동이 개인가 라이언 일병인가 아, 뭔 것 같습니까? 개인이면 토사구팽이고 네. 라이언 일병이면 국가를 위해서 구해야 되는 사람인데 토사구팽이죠. 질문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국힘의 네.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뭔가 이런 네. 질문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장동혁이 될 거라는 건 상상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요 우리가 아는 국힘의 네. 주요 정치인으로 올라왔던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갑작스러운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어젠가 오늘인가 그 차기 대통령감에 대한 설문조사 갤럽 설문조사 결과가 얼마 전에 나왔어요. 오늘 설마 장동혁이 2위를 했어요. 설마 예. 지금 물론 1위는 조국 전 장관이기도 합니다만 저는 그러니까 장동혁 입장에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상황 관리를 할 거냐가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본인 아, 입장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 위에 6선부터 뭐 3선배 5선이 줄줄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을 제대로 그냥 끌고 갈 건지 네. 아니면 다 정리를 해버릴 건지 이 판단을 해야 될 상황인데 제가 볼 때는 약간 갈짓자 행보를 하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장동혁이 그럴 만한 그 정치력이 있는지 그치, 정치력이 있는지가 그게 문제죠. 근데 아까 그 초반에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국힘을 짜고 있는 그 소위 그 지분을 가진 당원들이 책임 당원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과연 이 사람들이 보수의 전통을 지키면서 이제 국힘을 지지해 왔던 사람들인가? 그 아닌 것 같거든요. 3분의 2 정도는 잡 종교인들이 정치적 목적이나 자기 교파의 이득을 위해서 이 깊숙이 그 총수의 그 지령을 지휘하에, 받고 네. 이 침투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 보니까 이 다선의 국회의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느 스탠스에 어떻게 지금 자기 포지셔닝을 해야 될지 상당히 헷갈릴 것 같아요. 그거는 아마 네. 그러니까 저 4개 아까 저 종교 집단 네.
간에 이제 스킴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알력이 발생할까 그러겠죠. 봅니다. 예를 서로 들면 조금 최대 피해 이익을 본 집단은 신천지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그래요? 자기들이 세게 얻어맞을 줄 알았는데 네. 통일교가 대신 얻어맞았죠. 네, 지금 얼마나 네, 기쁜지 네, 모를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장동혁을 세게 밀면서 이 부분을 내치기를 아마 기대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토사구팽일 가능성이 높은데 네. 근데 이제 이게 좀 더 크게 보면 정교 유착이라는 부분을 더 끌고 가면 안 되는 위험한 그 칼인데 네. 이거를 장동혁이 끌고 가요. 그래서 최근에 한국교회 협의회, 한국기독교교회 협의회 이 두 군데를 찾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도와달라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네. 그러니까 교회의 힘을 통해서 자기 권력을 계속 키워나가고자 하는 의도가 네. 너무 눈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갈짓자 행보를 하고 있다고. 그렇습니다. 한쪽에는 토사구팽이라는 시나리오를 쓰고 한쪽에는 정교유착이라는 부분을 계속 끌고 가려고 하는 이 행보 자체가 위험천만하기 그지없다. 그래서 이제 그 국힘도 지금 해체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헌정당 위기를 더 네. 가속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네, 흑장군님이 그래서 네. 권성동도 그렇지만 국힘은 정당 해산시켜야지 마녀 사냥 당한 통진당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제 말씀 주셨고 또 이어서 의심과 음모론은 구분해야 합니다. 유럽의 68혁명 당시 모든 것은 한 번쯤은 의심해봐라라는 말이 있었죠. 언론에서 의심해보는 건 그럴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 나름의 근거, 정황 증거는 있어야 되겠죠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맞는 말씀이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야 위헌 정당 이 이야기는 우리 처음에 그 정치 타파 시작을 하면서 1회 때부터 국민의힘을 이 우리나라 정당으로 이렇게 과연 정상적인 정당으로 봐주면서 이렇게 가야 되나 그리고 이게 과연 정상적으로 이게 좌우 그리고 진보 보수 이런 파트너로 봐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정당인가 저는 뭐 그렇게 볼 수가 없거든요. 지금상으로 뭐 종교당 이렇게밖에 네. 제가 앞에 정리했듯이 네. 그냥 뭐 극우 사이비 종교 집단에 불과한 정당이다 이렇게 봐지고 네. 그리고 내란을 일으킨 정당의 실체적 그렇습니다. 관계가 밝혀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위헌 정당으로서 해산이 불가피한 상황이 곧 올 것 같다. 네. 다만 그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이것을 회피하려면 그러니까 진짜 국민들 앞에 진심이 어린 석고대제가 유일한 필요하죠. 방법인데 네. 제가 장동혁 체제에서는 그걸 안 할 것 같다. 네. 그래서 결국 해산될 것 같다. 이렇게 저는 시나리오 그렇게 썼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맞습니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십니까? 네네네. 자 다음 순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의 엽기적인 성매매 실태 이 제목이 정말 무시무시한데요. 자, 악마로 변한 디지털 성범죄 부제도 같이 붙였습니다. 첫 번째 있었던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에는 이제 성매매 피해 청소년 증감 내용인데 사실 이거는 통계 자체가 22년 에 있었던 연차 보고서예요. 네. 그러니까 성매매 피해 아동 청소년 지원 센터에서 나온 건데 21년에는 727명이 22년에는 862명, 그러니까 18.6% 증가라고 했는데 이 숫자가 사실은 작게 느껴지잖아요. 네. 근데 대충적으로 이런 성매매 피해 여성이든 가해 이제 뭐 포주든 이거는 잡히지 않으면 그 숫자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숫자 파악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성폭력이든 성매매든 피해자가 있어도 잡히지 않으니까 숫자에 가해자가 포함이 잡히지 않으면 네네네. 포함되지 않는다. 네, 그래서 네. 피해자도 여기에 노출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숫자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실제적으로 성범죄는 기존에 나와 있는 정부 통계는 사실 되게 미미해요. 그걸 직접적으로 다들 알려지지를 않기 원하는 것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숫자가 이렇게 작지만 매년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피해 성별은 당연히 여성이 98.3%고 남성이 1.7%. 여성들이 훨씬 많죠. 여중 여고생 10대생들인 거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연령대예요. 피해 연령대가 너무 충격적이지만 네. 10살에서 13세 되는 비율이 9.5%가 이건 너무 많아요. 어이구. 예, 그리고 14세에서 16세, 그러니까 우리 중학생 정도 되는 애들이 훨씬 많은 거죠. 45.6%. 그다음에 고등학교 나이 정도는 17에서 19%가 36.4%예요.
그럼 이거는 고등학생보다 중학생이 성매매를 훨씬 많이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한 5년, 10년 전만 해도 약간 성매매 개념은 미성년자면 고등학생들이 많이 했었어요. 여고생들이. 그렇습니다. 근데 네. 이제는 그 연령대가 내려가서 중학생들이 가장 많고 이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되면 초등학생들도 점점 증가할 수밖에 없는 추세로 갈 것 같다는 게 너무 안타깝고 그리고 이제 피해 유형은 조건 만남, 그다음에 폭행 갈취, 아니면 이제 디지털 성폭력 이렇게 해서 이쪽에서 비율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 조건 만남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 조건 만남은 사실 성인과의 조건 만남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성인들이 청소년 미성년자의 성을 사기 위해서 뭐 SNS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걸 만들고 있는데 실제로 X라는 그 SNS를 통해서는 중학생들한테 30만 원을 제시한대요. 30만 원, 예, 네. 30만 원을 주고 하루 데이트를 하면 네. 이제 하루 데이트 비용이 30만 원인 거예요. 네. 근데 이거를 중학생들이 해요. 아주 그냥 그건 자발적인 익숙하게 겁니까? 자발적인 거죠. 이거는 현재 이걸 자발적인 강제로 이렇게 막 시키고 하는 그런 강제로 경우도 있잖아요. 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네. 자발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강제로 하는 경우는 사실 이제 가출 청소년들이 남자애들 같은 경우가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출 청소년이 되면 생활고 때문에 사실 어쩔 수 없는 수입들이 필요한데 네. 그러면 결국은 절도를 하거나 아니면 가출 폐매에 있던 여학생을 매매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그 신문에 났던 기사도 네. 사실은 이제 학생들이 남자 학생들이 여학생들을 성매매하도록 유도해서 그 자리에 모이면 이제 그 성매매를 하러 온 성인을 때려서 이제 그렇게 만드는 경우들이 이제 있는 거죠. 계획을 짜서 세우는 거죠. 이제 그 함정을 파가지고 그쵸. 이제 그렇게 하는 그게 거죠. 이제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게 쉽지 않고 조직을 이뤄야 사실은 학생이 여자 그러니까 성매매 학생이 들어가면 나머지가 들어와서 성인을 어떻게 때릴지 이런 구성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개인들로는 그게 쉽지 않다 보니 조직으로 만들어져 있는 집단에서 그걸 이루어지게 되는데 결국은 그게 가출팸 이 이제 그 주체가 되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니 가출팸 안에는 포주가 청소년인 경우가 이제는 확 증가했어요. 예전에는 성인이 포주고 이제 여학생들을 데려와서 뭐 재워줄게 해서 이제 성매매를 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가출팸 안에서 남자 여학생들이 같이 있으면서 남학생들이 10대 남학생들이 10대 여학생들을 성매매를 시키도록 유도를 하는 거죠. 네. 그 저기 피해자 유형의 네. 네 번째 게 41.1%를 차지하는 거는 뭐 어떤 유형인가요? 1.1% 잠시만요. 온라인 경로가 그런 거고 오프라인. 나머지는 오프라인. 네, 오프라인. 여기는 온라인. 다음에는 표를 하나하나 크게 이렇게 해주면 보기가 좋을 것 같아요. 하나하나 이 한꺼번에 디지털 설명이. 성범죄라고 네. 하는 부분은 또 이제 강 교수님이 책도 이렇게 이제 쓰셨다시피 네네네. 이게 책이죠. 어떻게 보면은 디지털 성범죄라고 하는 영역에서 계속 발전되는 거잖아요. 네, 이게 그렇죠. 다 이어져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네네. 이 디지털 성범죄가 이게 만연해지면 질수록 종류가 다양해지면 다양해질수록 오프라인 범죄들이 굉장히 더 대담해지는 것 같습니다. 성향들이. 오프라인이 온라인이 훨씬 강력한 힘을 갖는 거고 네. 그건 유포 때문이고요. 네. 대려 오프라인은 지금처럼 조건 만남. 그래서 조건 만남이 아니면 이제 딥페이크처럼 그런 내용들을 확산할 거야. 협박해서 실질적으로 돈을 갈취하든지 아니면 추가적인 성폭력을 저지르든지 하는 이런 일들이 네. 같이 일어나는 거고 실질적으로 디지털 성범죄는 실질적으로 SNS 이제 온라인 상해가 네. 훨씬 많죠. 오프라인보다는. 야, 이게 저는 아까 이야기 중에 깜짝 놀란 게 포주 역할을 중학생이 한다. 이게 그렇죠. 상상하기가 좀 어렵긴 한데 저는 최근에 그 유튜브를 이제 애용하면서 이게 뭐 우리 제일 전파사도 유튜브 통해서 뭐 이렇게 뭐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매체고 그래서 우리는 늘 또 좋아요 알림 설정이라든가 댓글이라든가 그거 이제 부탁도 드리고 그러는데 그 유튜브를 보다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랑 똑같은 걸 애들도 같이 보고 있잖아.
그러니까 뉴스를 보면 이런 뉴스 중에서 되게 충격적인 뉴스들도 있고 또 영화라든가 그런 짧은 영상들 이제 이런 것들을 연예인 나오는 거라든가 뉴스라든가 다양한 정보라든가 이제 뭐 자극적인 그런 영상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이 그냥 무방비로 애들도 다 같이 본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애들의 의식 속에는 거의 비슷한 공감대가 있다고 봐져요. 이게 그렇죠. 폭력적인 거라든가 지식적인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어떤 그런 콘텐츠를 유통하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생각 수준들이 또 비슷할 것 같아요. 애들이 무시하는 거예요. 어른들을. 네 생각이나 내 생각이나 네 정보나 내 정보나 뭐 너랑 나랑 다를 게 뭐 있어 라고 하는 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가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거는 그럴 수 있기도 하고요. 네. 한편으로는 이제 애들이 사실은 이제 연령을 범죄를 어떻게 볼 것이냐 촉법소년에 대한 부분을 사실 그거하고 연동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촉법소년을 우리가 14세 이하 이상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그 생각을 해보면 사실 아이들이 너무 영악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인증을 하고 어린 인증을 들어가야 할 때는 부모님으로 주무실 때 밤에 그 인증 코드를 받아서 이제 성인들이 볼 수 있는 컨텐츠들을 보게 되거나 실질적으로 그런데 넷플릭스 같은 경우 차단해서 막긴 하지만 사실 15세 정도 되는데도 거의 성인 컨텐츠처럼 되어 있는 게 네, 많이 네.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게 노출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미디어 환경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사실 고민을 앞으로 더 해야 하는 부분인 거죠. 사실 딥페이크가 이따 나오는 부분이 있을 텐데 이거는 꼭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네. 청소년보호법에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이 학교 밖 청소년 일명 말해서 이제 가출 청소년을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네. 이 친구들을 일명 말해서 가출하고 못된 짓 많이 하고 하니까 얘네들을 뭐 경찰에 고발해서 수사하고 얘네들을 처벌하는 방식이 지금까지는 주였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 이제 좀 개정이 좀 돼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건 이제 제2조 청소년 복지법 제2조에 있는 가출 청소년이 지금 현재 이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 학교 밖 청소년에서 가출 청소년도 포함을 시켜야 이 아이들에게 어떤 다른 형식들의 구애 조건들이 좀 있을 것 같고 지금 여기 뭐 위기 밖 청소년, 다정 밖 청소년 이게 개념으로 이렇게 쓰고 있는 이야기입니까? 네네. 그러니까 위기 가정박이죠. 네, 잘못 썼. 네, 가정박 위기박 청소년들은 사실은 그 우리가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학교 그만두고 이제 나와서 다른 형태의 네. 교육들을 받는 아이들인데 이거에 사실 가출 청소년들은 빠져 있어요. 근데 사실 가출하는 청소년들의 대다수는 가정의 폭력이든 가족 안에서의 갈등 이 문제와 두 번째는 학교 안에서 그걸 해결하지 못한 학교 내의 학생들 간의 갈등 이걸로 사실은 가출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실질적으로 처음부터 굉장한 폭력성을 가지고 뭐 대단한 문제를 가지고 가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집안에서의 가족들 간의 갈등들이 사실 기본에 있는 일반적 가정보다 훨씬 그 폭력성이든 이 갈등이 깊었을 때 나오는 것이라 네. 이 아이들을 가출을 좀 막고 혹 가출을 했더라도 국가에서 어느 정도 그 처벌뿐만이 아니라 보호장치 이게 필요하다는 의미로 이제 그 개념을 조금 네.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 사실 지원에 있어서도 지금은 먼저 처벌하고 후에 이제 보호하는 형태거든요. 근데 이걸 좀 바꿔야 되지 않느냐. 일단 보호해 놓고 그다음에 사법 처리하는 네. 방식으로 좀 해야 하고 지금 쉼터하고 연계가 의무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다니 잡고 나면 어디 뭐 보내야 해야 되는 거. 네. 네. 그러니까 일단은 이런 아이들이 선별은 해야겠죠. 강력범죄 하는 애들은 처리하더라도 그렇지 못하는 경우에는 일단 보호를 하고 그다음에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제 처벌을 할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도 좀 그래서 이제 필요한 사고를 거죠. 쳤어요. 무리를 지어가지고 사고를 쳤는데 그러면 이제 범법 행위가 발견이 돼서 어떤 애는 처벌을 받고 좀 경범이다 싶은 예, 경미하면 애들은 네, 어디로 보호. 가요? 집으로 돌려보내는 게 아니라 일단은 보호를 가출 소년들 같은 네네네. 경우는 그냥 거기 있거나 이제 보내려고 하는 거죠. 가정으로. 가정으로 네, 근데 일단은 이제- 가정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네네. 가정으로 그죠. 보내는데 그게 또 가정에서 문제죠. 뛰어나온 애들이기 그또 때문에 가정에 보내다 또 네, 나올 그러니까 테고. 쉼터에서 그걸 보호를 일정적으로 국가에서 좀 하고 이거에 대한 이제 내부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있는 건지에 대한 국가적인 차원의 좀 고민을 같이 해줘야 된다는 거죠. 제가 아는 어떤 선배 기자분이 네.
이런 지금 방금 이야기했던 이런 그 청소년들을 그 커뮤니티를 돕는 일을 지금 꽤 오랫동안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걸 멈추지를 못하는 게 그 중에 꽤 똑똑한 친구들이 많더래요. 네, 많아요. 네, 많아서 걔들을 어떻게든 좀 너무 많이 애가 쓰여가지고 그래서 계속 그 지원 사업을 이렇게 하다 보니 이제 이 선배는 이제 직장인이다 보니까 도울 수 있는 뭐 시간이라든가 자금적인 여력이 좀 딸려서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을 좀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쪽을 지원을 한대요. 그래서 그 학생들한테 좀 이렇게 장학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회를 주고 싶은 그게 계속 자꾸 이렇게 생겨서 지금 좀 많이 필요하다, 더 많이 필요하고 더 쉼터도 많이 필요하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쉼터가 사실 우리나라에는 지금보다 훨씬 많이 설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우리나라가 저출산 국가잖아요. 관련해서 이제 태어난 아이들도 제대로 케어를 못하고 근데 낳아라 할 문제는 추가적인 거고 뭐 이제 뭐 낳아야 되는 건 뭐 여성의 뭐는 아니지만 일단 태어난 아이들부터 케어를 좀 잘해서 우리 사회에 이제 좀 성숙한 인원으로 안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학교를 나가서 가출을 해서 받는 여자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몸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고 남자애들 같은 경우도 가출해서 하게 되는 법법 행위들에 익숙해지면 네. 사실은 성인이 돼서도 그와 다를 게 없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좀 더 10대에 있는 청소년들을 어떻게 안전하게 보호하고 안착시킬 건지 사회에 그거에 대한 깊은 고민이 사실 지금 필요한 시점이 이미 지나버렸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자, 요거 내용은 뭡니까? 지금 그 딥페이크 모니터 볼수 없는 발언. 이거는 사실 딥페이크 문제는 진짜 오래전에 시작됐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2018년에 네. 이미 네덜란드에서는 관련돼 있는 내용들을 딥페이크 관련돼서 연구 보고서 같은 게 나왔었어요. 네. 그래서 2019년 네덜란드에서 딥트레이스라는 보고서에서 딥페이크 영상의 96%가 포르노 영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피해자의 25%가 한국 여성 연예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그거를 다 해봤는데 우리나라가 25%의 한국 여성 연예인이라면 이건 엄청 큰 거예요. 그렇군요. 전 세계에서 25%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들이 사회적 문제로 발생을 해서 2020년에서 이제 법사위에서 이 딥페이크 위험성에 대해서 이제 심상정원이 보시는 것처럼 이제 질의를 해서 이제 논의를 하는데 그 논의 와중에 이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당시에 김인겸 법원 행정처장은 자기들은 예술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만들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고 김호수 법무부 차관은 청소년이나 자라나는 사람들은 자기 컴퓨터에서 그런 짓 자주 한다. 그리고 의의가 없습니다. 네. 미래통합당 다시 김도읍 의원은 굳이 새로운 구속 요건을 만들 필요가 있냐. 청원한다고 다 법 만들 거면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같은 당의 정점식 의원님은 자기 만족을 위해 이런 영상을 가지고 나 혼자 즐기는 것까지 처벌을 하느냐라고 얘기를 했고 더불어민주당 송기현 의원도 일기장에 혼자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처벌할 수는 없지 않나. 한국의 대부분 검사 출신이네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지금 희한합니다.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검사 출신들 자체가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난 이 앞 시간에도 우리가 성추행 관련해서도 논의했을 때 검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 우리는 절대 관련해서 성범죄를 저지르는 가해자들이 뜨거 이거 하면 안 되겠다 이런 분위기가 아니고 용납받을 수 있구나 때로 내가 운이 나빠서 잡혔구나 약간 이런 개념으로 가게 만든 게 사실은 우리 어른들 그리고 이 법을 지켜하는 법조인들 이런 태도에서 진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때 그러니까 이 당시 너무 놀랐죠. 어른들이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으니 네. 이 애들이 그냥 활개치는 그런 당연한 거예요. 만드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네. 어떻게 이런 걸 딱 골라왔어요 이게. 참 충격적인데. 이때만 잘 만들었어도 2020년에 관련돼 있는 딥페이크 관련돼 있는 법안을 잘 이때만 만들었어도 네. 사실 이처럼 증가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지금이라도 이게 좀 심각하게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그래프는
어떤 그래프입니까? 이거는 딥페이크를 검거한 건수예요. 네. 이게 점점 줄어들다가 급격히 2023년에 엄청 늘어나게 되는데 이거가 그 일명 말하면 텔레그램에서 딥페이크를 아주 쉽게 만들 수 있는 기능을 설정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하나는 그래서 쉽게 만들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텔레그램에서요? 네, 텔레그램에서 만들 수 있고 또 AI가 우리가 막 만들기 시작하면서 손쉽게 학생들도 만들 수 있게 된 것도 그게 이제 한 가지. 그리고 하나는 이때 시작해서 관련법들이 좀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많이 잡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생성을 하고 또 많이 잡다 보니 건수가 확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 숫자가 잡힌 건수겠네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데 이거 범죄가 그만큼 많아진 게 아니라 또 많은 측면도 있지만 많이 잡기 때문에 저렇게 증가를 하는 거죠. 저 잡힌 건수의 대부분이 청소년이 네네. 저 딥페이크 작업을 했다. 네네네네. 네. 그리고 그 다음을 보면 네. 사실 이거에서 또 저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얘들이 딥페이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적나라하게 보이는 거예요. 네. 이게 중학생일 때와 고등학생일 때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중학생일 때는 그냥 장난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고등학생이 되면 성적 호기심과 두 번째는 들키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켜도 처벌이 약하다. 그러니까 이게 중학생일 때 선택하는 딥페이크를 하는 이유와 고등학생 때 딥페이크를 만든 이유가 범죄 접근하는 방식이 조금 다른 거죠. 근데 이제 결국 중학교 때 했던 애들이 이러네 하면 고등학교 때 똑같이 이거는 뭐 잘 피해갈 수 있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노출되는 건데 사실 이 디지털 성 범죄는 지금부터 시작이거든요. 사실 디지털 성범죄의 가해자들은 거의 30대 이하예요. 그 이상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이상은 이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를 만한 다루기 어렵다 이거죠. 그게 쉽고 지금 애들은 네. 이미 핸드폰을 쥐고 태어났다고 말을 할 만큼 너무 익숙한 아이들이다 보니 네. 디지털 성범죄에 관해서는 딥페이크든 디지털 성범죄의 이 모든 영역은 지금부터 가해자들이 시작되고 피해자도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그러니까 국가에서 법 제정 자체를 법을 만들 때 그거에 대한 고려를 하고 만들어야 되는 거. 지금 막아야지가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인 거죠. 아니 이제 중학생이 돈을 벌려고 지금 딥페이크를 지금 한다. 뭐 이런 통계도 지금 잡히는 걸 패밀리룸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패밀리룸. 패밀리룸. 패밀리룸은 본인의 누나나 여동생이나 사촌 네. 이걸 찍어서 네. 음란한 그러니까 가려져 있는 네, 영상들을 네. 찍어서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팔고 사고 돈을 버는 거네요. 그렇게 네. 해가지고 상대방을 괴롭히기 위해서는 뭐 이제 그야말로 공격하는 거죠. 네네 공격 그리고 완전히 나락으로 보내버리는 그런 경우들, 네. 심지어는 자살도 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그런 폭력인데, 야 이게 이렇게 이 기술을 쓰는 마지막 또 재밌네. 친구와 어울리고 인정받기 위해서 걸 인정받으려고. 그러니까 그런 게 남자애들한테 그게 있나 봐요. 공공연하게 그런 문화가 있으니까 거기 어울리고 싶은 마음에 그걸 해야 된다 이런 거네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딥페이크든 성범죄는 외부에는 오픈 채팅방, 이건 가해자든 피해자든 마찬가지예요.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서로 얘기를 나누고 그 다음에는 꼭 가는 곳이 텔레그램이거든요. 그래서 텔레그램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게 시작이 돼요. 팔고 사고 유통도 하고 우리 엠번방처럼 그 방에서 제작을 하고 생방송도 진행하고 네. 그래서 이 엠번방 이 텔레그램이 그 역할을 다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범죄의 원상이거든요. 텔레그램이 성착취물뿐만이 아니라 마약 거래, 총기 관련해서 텔레그램에 그런 거 잘 안 쓰죠, 그죠? 정보만 주고받고. 텔레그램 사용 이용 용도가 어떤 때 주로 씁니까? 텔레그램 일반 뭐 카톡처럼 쓰는 거죠, 뭐. 네. 네. 그리고 뭐 정보 공유 뭐 이런 방 많잖아요. 제가 의도하지 않아도 네. 초대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아 그렇죠. 단체방. 아무튼 근데 텔레그램에서 많은 일들이 벌어지네요. 예, 그래서 저는 이거에 그래서 대한 디폴트가 모음입니다, 모음. 뭐,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소영웅주의라고 또 지적해 주신 분도 있고, 그러니까 친구와 어울리기 위해서 뭔가 좀 잘나 보이려고 하는 그런
액션 중에 하나로 맞아요. 그 영웅 심리 남자들 같은 경우는 영웅 심리처럼 나 이거 해 뭐 이게 불법이지만 나는 가지고 있어 이런 것들인데 실제로 제가 피해자든 가해자든 부모님한테 그거는 하라고요. 텔레그램을 일단 깔으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러면 사실 중학생인 애들이 텔레그램을 사용할 일이 없어요. 근데 들어오면 10중 8구는 관련돼 있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오픈 채팅방에서 이 성범죄든 이런 걸로 유입될 때는 꼭 텔레그램을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만약에 중고등학생의 자녀가 들어온다면 그거는 얘가 왜 들어왔는지 확인을 한번 해야 된다는 거예요. 텔레그램 뭐이라는 것이 특별한 그 디지털 성범죄에 뭔가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모양이죠? 익명성. 익명성. 그게 완전히 어떤 서버가 우리나라에 없기 때문에 없는 거죠. 거죠? 러시아라고 네. 지금 추측은 하는 쉽지 거죠. 않다는 거죠. 예, 네. 국제 공조를 또 잘 받지 않아요. 그래서 텔레그램 예, 뭐라고 얘기할지 욕 나오지만 절대 국제 공조를 하지 않고 제가 알기로는 네덜란드인가 한번 이제 이런 아동 성착취물 때문에 얘네들한테 그 범인에 대한 그 추적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얘가 거절을 해서 그 나라에서는 이걸 사용하지 못하도록 국가에서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 가해자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을 했고 이제까지 우리나라에서 계속해도 계속 무시해 왔었거든요. 근데 작년인가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협조는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여전히 협조받기는 굉장히 힘들죠. 그러니까 그 데이터 자체를 주지 않기 때문에 여기가 범죄의 원상이 되는 거예요. 네. 텔레그램 저 사진은 그러면 텔레그램 창업자 최고 CEO. 네. 그렇죠. 얼마 전에 자기 자산 수조 원을 사회 기부를 했던데. 수조 원이지만 벌어들인 돈은. 네. 그러니까 자식들한테 한 푼도 물려주지 않는다라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성범죄의 부분에 활용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을 새로이 판단을 저 CEO나 그 정책상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반대의 경우도 있거든요. 우리나라 그렇죠. 개인 정보는 우리 카톡 같은 경우에는 네. 뭐랄까 우리 뭔가 조사 이렇게 할 때 다 털리죠. 다 털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이 카톡을 쓸 수가 없어요. 예민한 예를 들면 문제 같은 경우에 네네. 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오히려 그래서 저는 텔레그램을 쓰는 편이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올해죠 대통령 선거 과정에 제가 이제 촛불 행동에 네. 매달 만 원씩 그 후원을 해요. 네. 제 계좌를 다 열어봤다는 거예요. 그게 정보가 와요. 그런 것처럼 제가 뭔가 뭐 사회를 위해서 잘못한 일도 없는데 네. 카카오톡은 다 정보에 넘겨버려요 경찰에. 네네. 이런 폭력 때문에 안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안이 그러면 그럼 텔레그램이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성범죄에 노출되는 그리고 실제 피해자가 발생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그냥 안 준다라는 이제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대체 수단은 우리나라는 카톡밖에 없잖아요. 네. 그럼 카톡을 쓰는 건 또 저는 더 나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요. 네. 텔레그램은 무조건 나쁘니까 쓰지 마는 아니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 국제 공조를 통해서 너희들이 보완하는 건 인정해. 다만 너네들이 범죄자에 대한 우리하고 인도조약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거에 대한 정보를 좀 넘겨줘야 되지 않겠니? 이런 합의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거죠. 그러면 그 범죄를 어느 걸로 봐라고 얘기해서 또 할 수 있는 건데 사실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은 전 세계적으로 이거는 없어져야 된다라고 모두가 고인한 부분이니 네. 그런 부분 또는 마약 또는 불법 무기 이런 정도는 사실 굉장히 큰 범죄이기 때문에 좀 이상하긴 해요. 왜냐하면 네. 텔레그램이 각국마다 다른 정책을 쓰고 있지 않을 텐데 네. 유독 우리나라만 이게 악용된다는 거잖아요. 그 우리나라한테만 각별한 뭔가를 정책을 써야 된다면 그건 좀 이상한 부분이 있는 아니요. 외국도 똑같이 그런 부분의 성착취물, 불법 마약, 불기 똑같이 해요. 되긴 하는데 산출의 이 성착취물을 만들어내는 속도나 개수가 우리나라가 금년이 많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많은 이유는 아까 보셨다시피 우리나라에 있는 법조인들 아니면 검판사들이 이거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기 때문에 해외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사실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될 네네네. 건데 아까 그 태도를 보니까 뭐 애들끼리 지 알아서 지 좋겠다고 하는데 그걸 우리가 왜 관여라고 해버리니까요.
그러 버리면 진짜 열심히 하죠. 열심히 해보죠. 그래? 그러면서 정부의 대책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 맞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러니까 모든 대책 정부는 대책을 갖고 있을까요? 디지털 사실 성범죄에 대해서. 여기는 우리나라 방송산법 다 했지만 이거 해외 사이트이기 때문에 제한이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텔레그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좀 뭐 활성화되어 있는 나쁜 의미지만 활성화되어 있는 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우리 정부 대책은 뭐냐 이런 거죠. 텔레그램 맞겠다 이런 거는 뭐 아마 대책은 안 될 것 같고. 아니 그거 맞겠다는 대책은 없죠. 방송 3법에서 대충 그것들을 말을 했는데 사실은 그 3법보다는 민법이든 형법이든 관련돼 있는 법들이 교차해서 정리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것들이 안 돼서 늘 그냥 방송법 그냥 디지털이니까 관련돼 있는 법들만 교정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거와 연계해 있는 법들도 같이 조정이 돼야 되는데 현재 그게 되고 있지 않아요. 자, 여기 사진은 그 세종시입니다. 세종시의 시의회 실내 사진이고요. 세종시는 시의회 구성원이 의장까지 포함해서 총 이제 20명 정도 되는 그런 자치단체입니다. 자치단체 의회입니다. 자, 여기에서 얼마 전에 의장을 지냈던 시의원 한 사람이 이제 잘리기 전에 본인이 그 배지를 던지고 나왔습니다.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아마 그 이제 본인이 이제 그 의결을 표결을 했을 때 잘릴 걸 알고는 이제 그냥 던진 건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이게 되게 의외의 사건이어가지고 남성들인데 중년 남성들이 그 성추행 문제로 소송 공방이 있었습니다. 동성간. 네, 동성간입니다. 그러니까 세종시 시의회에서 벌어진 황당한 이제 사건 이야기인데요. 이게 1심 판결이 이제 떨어지고 이 사람이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실형 선고받고 이게 동성인 그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그 상시성을 가진 이 의원이 동성인 동료 의원의 신체 특정 부위를 움켜잡고 또 다른 동성 의원에게는 또 시간이 몇 개월 지났습니다만 뭐 입맞춤을 했다. 이제 그랬다가 성추문에 휘말렸고 소송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가 결국은 이제 배치를 반납을 했습니다. 자, 이게 그 표결을 이제 벌였을 때 되게 이제 심각하잖아요. 이 사람은 얼마나 이게 좀 수치스러운 일이겠습니까? 당시에 시의회 의장이었나요? 네, 그 당시에 이게 저 인터넷은 실명이 다 공개되어 있네요. 네, 실명 공개 다 되어 있죠. 네, 상병헌. 네, 2022년이었습니다. 2022년 8월에 여름에 국회의사당에서 이제 시의원 교육 연수가 있었는데 그 마치고 이제 술자리를 했죠. 그리고 뭐 격려차 여의도 일식집에서 저녁 만찬 자리를 했고 그리고 마치고 이제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그 이제 이 상 전 의원이 동성 동료 의원인 유아무개 신체 특정 부위를 움켜쥐었다. 뭐 이런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그 해당 사건으로 이제 수사를 받게 되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이 상 전 의원이 상 씨라고 하겠습니다. 상 씨가 그 수행한 사실이 없었다. 그리고 쌍방이다. 계속 이제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쌍방이라고 하는. 그래서 쌍방이라고 하니까 진짜 이게 뭐야?라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사건의 진실을 뭐 이제 쌍방간에 계속 주장을 하게 되는. 그래서 이게 2022년 8월부터였으니까 시간이 얼마나 지났습니까? 이게 2023년이 가고 24년이 가고 3년이 지금 이제 3년이 지난 네. 마당에 결국은 1심 판결이 이제 떨어졌고 지난 9월에 본인이 9월 8일이었습니다. 이제 의회 이제 임시회 때 본회의에서 표결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본인이 바로 이제 먼저 그만둬버린 그런 상태입니다. 이 사건이 제가 이제 이 사건을 그 뭐 예전에 이제 제보 내지는 정보 보고를 받고 좀 희한한 일이 다 있다. 이런 일이 왜 이렇게 일어났을까?
그리고 이제 한번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 산 의원에게 대체 이게 뭡니까? 이게 사건의 진상이 뭡니까? 물어보셨어요? 너무 궁금하잖아요. 아, 네. 아니 근데 이 사람이 자기는 정말 억울하다. 그래서 이게 억울할 일입니까? 이 상대방이 더 억울할 것 같은데 하니까 그게 아니라 이제 이 사람 말입니다. 상 씨는 자기가 먼저 당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먼저 당하고 그러고 나서 자기가 당했다. 그리고 자기가 그래서 했다. 그러면 같은 술자리에서 같은 술자리 나와가지고 나와서. 카니발 차를 우르르 다 타야 되는데 차를 타기 전에 문이 열리고 그 앞에서 차를 타기 전에 범행이 이루어졌다. 본인이 먼저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주변에 사람들도 많았을 텐데 그 주변에 뭐 좀 본 사람이 없느냐? CCTV도 있었을 거 아니냐? CCTV 사각지대였대요. 막 그걸 이제 보려고 했는데 그래서 CCTV까지 막 찾은 거 보면 정말 좀 억울한 일이 있었구나 하고 싶었죠. 근데 본인이 이제 여태까지 법정에서 계속 주장했던 게 있었대요. 처음에 자기가 먼저 당하고 소리가 악 하고 나왔대. 너무 당황해가지고 상 씨가 먼저 당했다라는 거예요. 네네. 악 했대요. 근데 사람들이 악 하는 소리는 주변에 다 들었대요. 그럼 이 소리가 누구 소리냐? 상 씨 소리냐? 그 상대의 소리냐? 소리냐? 네. 씨 소리냐? 상 씨 소리냐? 이거 가지고 논쟁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스러운 소리네. 상스러운 소리인데 네, 상스러운 소리. 이 진실 게임이 너무 웃기잖아요. 이 악 소리가 누구 소리냐? 그러면 악 소리를 먼저 질렀다 해가지고 먼저 범행을 했다라고 연관성을 지을 수 있느냐? 법정에서 지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왜냐하면 악 소리를 그냥 낼 리는 없잖아요. 뭔가 충격이 있으니까 악 했을 텐데 이 목소리는 상 씨의 목소리다라고 누구 한 명이 증언을 해줬어요. 그래서 상 씨는 이제 그걸 믿고 계속 이제 법정 싸움으로 계속 갔던 거죠. 그랬는데 상당히 이제 불편한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네, 불편한 일이 이게 8월에 있었는데 2022년 8월에 있었는데 2022년 10월에 또 술자리를 하고 이 상 씨가 동료 의원 그러니까 이 쌍방간의 특정 부위를 움켜잡았다. 이 쌍방 피해 호소는 같은 당 민주당 당원 의원들끼리의 이야기였고 이제 입맞춤이 있었던 거예요. 또 술자리에서 두 사람 같은 사람이 다른 사람 다른 사람이 역시 남성. 네, 역시 남성이고 국힘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일이 벌어지고 이제 사람들한테 이 내용이 소개가 되고 해명을 해야 될 때 이 상 씨는 되게 부끄럽잖아요. 가족도 있고 이제 이런데 그래서 이제 너무 수치스럽고 했지만 그래도 나의 실체는 밝혀야 되겠다 해서 계속 이제 법정 싸움을 했죠. 하다 보니 시간은 가고 변호사가 붙었는데 변호사가 이 사건에 대해서 별로 자신이 없는 거예요. 너무 이거 안 되겠는데 하고 자꾸 이렇게 떨어져 나가니까 변호사가 무려 이제 5번 정도 이렇게 바뀌었던 거예요.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뭐 1심 판결이 그 실형이 선고가 됐는데 그 재판부에서는 그 지난 7월 24일 날 대전지법에서 이제 1심이 열렸습니다. 상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선고하고 이제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고요. 그리고 상 씨는 당연히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상 씨는 이제 배지 반납하고 나 제대로 싸워볼 거야라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6월에 우리 대선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민주당이고 하니까 대선에서 뭔가 역할을 좀 하려고 했는데 이 소송이 걸려 있다 보니까 보통 이런 경우에는 어떤 직을 맡음을 하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상 씨가 어떻게 좀 이렇게 이 유씨하고 좀 화해를 하고 야 이건 내가 어느 정도까지 인정해 줄 테니 이거 그냥 취하하자. 그리고 대선에서 좀 직을 맡아가지고 우리 역할 좀 하자라고 좀 작전을 그렇게 좀 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유씨한테 접근을 해가지고 내가 잘못했다. 내가 인정할 거 인정할게. 그리고 요거 취하하자라고 했는데 이때 이제 유씨는 이걸 잡은 거죠. 녹음을 한 건가요? 자, 그래서 이제 유 씨한테 완전히 코가 확 낀 겁니다. 법정에 가서 그걸 이야기하니 이제 끝내자라고 했는데 받아주시라는 겁니다. 파일을 받아주시라 않아서 일이 더 꼬여버렸습니다. 한 방에 일괄타결해서 털려고 했는데 너 인정했지?
그다음 그러면 그 동안에 너 반발하고 아니라 했던 거 다 거짓이었네. 너 인정했잖아. 이제 그걸 이제 법정에다가 다시 이제 그 의견을 내고 하다 보니까 상실은 이제 완전히 말려버렸던 거죠. 일시 페이크에 딱 걸렸네. 말렸습니다. 그래서 말려가지고 상실은 지금 굉장히 지금 억울한 심정이다라고 이제 그걸 호소를 하고 있는데 일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불과 뭐 이번 달 들어서 이제 배지를 반납했기 때문에 당장 뭔가 뭐 기자회견을 한다든가 할 그런 입장은 아니고. 근데 지금 뭐 제가 이게 내용을 보니까 이 윤리위에서 제명하려고 그랬는데 그 전에 사직을 한 사퇴,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논란이 있네요. 네, 오히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명을 하면 그 금전적 손해가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롯데카드 이야기입니다만은 그 전에 롯데카드 전에 이 지금 대기업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지금 어제였죠. 지금 뭐 다 틀리고 지금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데 지금 이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게 SK 말씀하시는 네, 거예요? SK의 근로계약서 문제가 있어요. 지금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그 근로계약서를 요즘 이제 좀 자주 써야 되는 경향이 생겼잖아요. 네, 그래도 쓰죠. 쓰죠. 네네. 근로계약서가 이제 최저임금이 자꾸 높아지고 있고 알바들도 그렇고 네네. 그리고 연봉 협상을 하는 문화가 좀 이렇게 있다 보니까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근로계약서를 새로 네. 연봉 협상을 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새로 쓰는. 네네. 자, 근데 이제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자, SK의 근로계약서가 없다. 근로계약서가 없다. 이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SK하고 정부가 근로계약서가 없다고 소송을 낸 전직 직원을 상대로 지금 뭐라 그럽니까 이게 지금 신경전을 아주 치열하게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취재한 모 신문사에 좀 압력을 행사한 정황도 좀 이렇게 잡히고요. 이건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매체명을 공개할 수는 있습니다만 굴지의 대기업이 직원들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내주지 않았다. SK 하이닉스에서 벌어진 이야기인데요. 이 기업에 근무했던 사람이 소송을 냈습니다. 5년 전쯤에 이 일이 벌어져 가지고 계속 주장을 해오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소송까지 내면서 이제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충격적인 내용은 고용노동부의 태도다라고 이 제보자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SK의 공문서 위조 혐의까지 지금 적용을 시키고자 합니다. 지금 그 이 문제가 이제 근로계약서 미교부 사건, 미교부. 근로계약서를 온라인을 통해서 나의 근로계약서를 확인할 수 있다면 막 그거는 근로계약서를 내준 걸로 친다 하는 게 법원의 입장입니다. 아, 네. 그러니까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고용노동부가 2021년에 이 일은 5년 전에 벌어진 일인데 지금 혼자 고군분투하고 싸우고 있는데 2021년에 고용노동부가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해석을 내린 게 SK 하이닉스의 근로계약서 미교부 혐의를 확인하고 사법 절차를 예고를 했다가 불과 몇 달 뒤에 2021년 불과 몇 달 뒤에 SK 하이닉스가 요청한 유권 해석에 따라 고용부는 사내 시스템에서 열람이 가능하면 교부한 걸로 본다. 이렇게 한 겁니다. 열람할 수 있으면 그거는 이제 충고나 마찬가지다라고 이걸 무시해 버렸죠. 근데 이제 이게 좀 문제였습니다. 이게 그렇다 보니까 검찰 송치 과정에서 이제 혐의 없음으로 처리가 된 거죠. 네. 그러면 이제 보통 이러면은 뭐 끝났다 이제라고 할 수 있는데 야 이게 이제 좀 문제가 생긴 게 SK 하이닉스 근로기준법 위반 의혹 사건의 이제 핵심은 회사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3만 명에 달하는 직원에게 근로계약서를 한 번도 교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내주진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직원들은 자신의 임금 체계나 근로조건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연봉이 정해져 있으면 주로 이제 대기업이고 연봉이 잘 나오기로 유명한 데잖아요. 네. 그러니까 잘 나오니까 뭐 그거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는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일방적으로 정한 임금을 받아왔다.
그러니까 연봉 협상이라기보다는 연봉 잘 나오기로 유명한 회사이기 때문에 정해진 매뉴얼대로 이제 이행을 해왔다. 근데 이 문제는 이 해석이 이제 기존 노동관계법 가이드라인과 정면으로 이제 배치된다. 이제 왜 그러냐면 일반 기업에서는 여전히 근로자가 지정한 정보 처리 시스템으로 발송해야 교부로 인정된다라는 기준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근로자가 지정을 해줘야 돼. 나 이거 받을래. 그럼 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출력과 이메일 링이 안 되면 미교부로 판단한다는 거네요. 예. 근데 원래는 이 근로자가 원하는 대로 줘야 되는 겁니다. 줄 의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하이닉스에만 좀 느슨하게 기준이 적용이 됐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5년 동안 아무리 해도 법적으로 감염받고 방어받고 이게 너무 이제 이 사람이 화가 이제 이만큼 이제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전략을 이렇게 달리 세운 게 이게 특정 대기업의 면죄부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목에서 우리가 검찰이라고 하는 조직 그리고 사법부의 일부 전체단은 아니겠습니다만은 봐주기라고 하는 걸 우리 너무 노골적인 걸 목도하지 않았습니까? 검찰은 자기네들과 커넥션이 돼 있고 특히 뭐 내 대학 동기 뭐 서울대 법대 혹은 뭐 사법고시 어떻고 그러면 이제 이 커넥션이 어느 정도 작용을 한다. 특히 대기업이 그 사법부 특히 검찰과의 그런 연결고리가 이런 한 개인이 주장하는 아무도 주장하지 않는데 한 개인이 주장하지만 명분이 뚜렷한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뭐 소위 뭉개고 간다. 뭉개고 가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제 더 이상 피할 수가 없는 거죠. 이랬다간 자기 너무 속상해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오늘 확인해 보니까 이 이병우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확인해 보니 79년생입니다. 자기 개인 전화번호를 계속 노출하면서 우리나라에 관련돼 있는 상임 및 국회의원들에게 다 메일링을 하고요. 그다음 서면을 보내고 그리고 신문고에서부터 해가지고 고용노동부 관련된 국가인권이라든가 할 수 있는 데는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나 이렇게라도 좀 해봐야 되겠다. 이거 진짜 문제 아니냐. 아무리 월급을 잘 준다 손 치더라도 어떻게 자기가 받는 월급의 연봉 구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하고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무시하고 이렇게 뭉개고 간다. 이거는 맞지 않다. 그러면서 긴급 호소문을 내면서 지금 열심히 지금 투쟁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어떤 그 문제는 그 기업의 대기업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 한 개인이 어떤 인권과 법리를 주장했을 때 큰 이 조직과의 싸움이 얼마나 진짜 어렵죠. 어렵다. 예. 정말 어렵고 이분은 꼭 인터뷰를 해서 그동안에 이제 많은 부분 이렇게 어필도 하고 이제 했겠습니다만 이번 국감 때 이 내용이 꼭 좀 반영이 될 수 있게끔 SK 하이닉스가 무슨 배짱으로 그렇게 뭉개기를 하고서도 눈도 깜짝 안 하고 그렇게 잘 버티고 있는지 이번 국감 때는 꼭 한번 훑어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이 내용과 더불어서 얼마 전에 그 7월 10일이었는데 또 쿠팡에서도 이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뭉개기였어요. 뭉개기. 비슷한 건데 쿠팡에서 아시다시피 사건이 있었어요. 이 뭉개기 사건 되게 희한한 게 부장검사가 지금 윗사람들 그러니까 자기보다 윗사람들 선배 검사들을 형사처벌해라고 요구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진 겁니다. 쿠팡 사건, 쿠팡에서 이제 퇴직금을 제대로 안 준 거에 대해서 이제 직원들이 데모를 하니까 이 사건을 지금 뭉개버린 거예요. 이제 이 건은 지금 계속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요 좀 더 이야기가 더 나오면 다음번에 다시 이렇게 또 진행 사항을 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장검사가 그 위에 검사 특히 엄희준이라고 하는 부천지청장 엄희준은 사법연수원 32기 그 찐윤 검사로 유명하죠. 그리고 대장동 수사를 이재명 대장동 의혹 수사를 주도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지금
형사처벌 해달라고 이 검사들끼리 지금 쿠팡 문제로 좀 난리가 난 사건이 있습니다. 이제 이 내용과 관련해서 김현장도 끼어 있고요. 자, 이 검사들 그 수사가 들어오면 뭉개고 돌려보내고 아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하고 김현장 어떤 변호사가 여기 차장 변호사 김동희라고 이름이 나옵니다. 김동희 여성분인데 여성 차장 검사의 애도 알고 뭐 우리도 알고 정보를 빼준 이런 사건이기도 하고요. 이 내용은 또 함께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디슈 브리핑입니다. 유출 사건 다 틀렸다면서요? 네, 뭐뭐 틀렸습니까? 롯데 카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문자를 받은 사람들은 CVC까지 다 털린 네. 거래요. 비밀번호 2자리 앞자리 하고 카드 번호는 물론 다 했다는데 문자를 그저께인가 받았어요. 아, 내 거는 전부 다 털렸구나. 근데 슬픈 건 제가 SK에서도 털려가지고 SK에서도 틀리고 롯데에서 어떻게 해야 틀리고. 되나 네 했는데 그나마 저는 좀 다행은 제 친구는 SK 털려서 KT로 갈아탔는데 KT에서 털렸는데 걔는 롯데카드라 걔는 3번을 다 털린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이게 무뎌지는 것 같은 거예요. 네. 이게 더 무섭다는 생각이 사실은 들어요. 털리는 게 당연한 게 아닌데 자꾸 털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 이미 다 털려 있는 중인데 뭐 또 네, 또 털려가지고 털려. 하는 이렇게까지 가야 되나 진짜. 근데 이 문제가 네. 저희가 그 가입을 하다 보면 필수적으로 동의를 해야 되는 거 있잖아요. 네. 그리고 선택적으로 동의를 하는 거. 그러면 선택을 동의를 안 해도 넘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선택을 또 하지 않으면 일정 뭐 안 된다고 되어 있어서 맞아요. 네. 이게 함정인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동의 누르는 그 자리가 개인 정보를 이용하겠습니다. 그 내용이 주로 들어가 맞아요. 있잖아요, 그죠? 네네. 네. 그게 참 이게 뭐 한두 개겠습니까? 지금 또한 저희 그들이 쓰고 있는 그 휴대폰 KT, SKT, 그리고 그 뭐죠? LG하고 U 플러스. LG 플러스하고 KT는 뭐 10년 전부터 신나게 털려왔고요. 신나게 본인들이 그 유출하기도 했고 유출 당하기도 했고 네네. 이제 그런 심각한 범죄에도 불구하고 대기업들은 이 솜방망이 같은 이런 처벌이 과태료가 그렇게 이 피해자 이용자들의 피해 경제적인 피해 규모에 비해 가지고 너무 그 약소합니다. 일단은 금융치료가 기업들에게는 절실한 것 같고요. 한 번 이렇게 나가면 우리 망하겠구나 이 생각이 들어야 정말 고객정보 보호를 할 것 같고 저희 같은 경우도 외국 같은 경우는 이런 일이 하면은 소비자들이 다 알고 일어나서 막 법적 투쟁을 하던 해서 강력한 조치들을 요구를 하는데 네. 그런 면에서는 이런 부분은 우리나라 분들은 조금 관대하신 것 같아요. 저만 해도 털렸네 기분 나빠 이거 어떡하지 정도까지지 투쟁해서 뭐 롯데카드에 뭘 하는 거에 대한 내 정보가 팔린 거에 대한 뭐 금전적 이런 책임 뭐 이런 것들을 사실 묻지를 않아서 둘 다 조금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들어요. 기업에 대한 일단 이번 롯데카드 건은 좀 심각하죠. 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카드 번호 그리고 우리가 결제하는 수술 보면 비밀번호 앞자리 2개, 그러니까 주민번호하고 성별 네, 성별 하나 체크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CVC 번호 세 자리. 입력하는. 네. 그런데 주로 해외 결제 사이트에는 그거 넣으면 다 결제가 가능하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네. 국내는 추가 이제 본인 인증 이런 것도 한 번 더 거치는 경우도 있지만 네네. 해외 결제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그러면 게 끝나요. 없는 것들이 많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이미 유출된 정보의 경우에 앞으로 그 부분이 도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잖아요. 그렇죠. 그죠. 이미 발생한 경우도 있을 테고. 네네. 근데 롯데카드 임원인가 관계자가 고객들한테 한 푼의 피해도 없겠다 이런 없게 하겠다라고 애초에 이야기했어요. 네. 근데 그 의미가 뭐냐라고 네. 물었더니 연회비 면제 정도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진짜 의의가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연회비 예. 해봐야 5천 원, 10,000원 수준 아닌가요? 그렇죠. 하나에 비싸 2만 원. 이 카드 운용사나 이제 통신사 같은 게 예를 들면 우리 일반 시민들 특히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생활화되어 있는 대한민국 경우에
우리의 일상생활의 위치 정보, 누구와의 만남, 그리고 뭘 샀는지, 얼마의 돈을 쓰고 얼마의 돈을 지불해서 그것도 어떤 수단을 썼는지 모든 정보가 다 핸드폰에 통신사와 있죠. 네. 카드사는 다 네. 틀리잖아요. 그게 싹 노출됐다 그러면 우리가 불안해서 어떻게 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롯데 카드 그 관계자가 이 연회비 5,000원 10,000원을 면제해 준다는 수준으로 생각했다면 그러니까 금융치료가 필요해요. 이건 너무 아니라고 생각하죠. 어이없는 네. 이야기 아닐까요? 이게 진짜 우리 뭐 물론 저는 피해를 본 사실은 없습니다만 우리 강 교수님 같은 분들 그리고 친구분은 훨씬 더 네, 세 세 번이나 번이나 그랬다면서요. 최근에 일어난 세 번의 사건에 다 연루됐다면 진짜 운이 없으신 경우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심각하다는 거잖아요. 그 자체가. 그 운이 없는 사람이 생각보다 되게 많을 거예요. 아니 최소 그러니까 기준으로 그렇죠. 보면 네네. KT가 제일 규모가 적긴 하지만 그것만 해도 뭐 100만 명 수준, 네. 기백만 명 수준 아닌가요? 네네. 그건 많은 거죠. 네. 우리 인구 중에. 그 예전에 KT가 2002년도에 민영화를 했죠. 했었죠. KT가 그러고는 2004년도에 100만 명이 넘는 사람의 주민번호가 그때 털렸죠. 털렸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지금하고 이게 모바일로 뭐 쓰고 있는 수준이 완전히 다를 20년 때죠. 전하고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다르죠. 지금은 이 정도라고 하면 자기를 다 드러내놓고 지내는 거나 마찬가지인 그런 네.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당장은 피해가 없다 손치더라도 마음만 먹으면 제가 통장 내역을 다 일일이 확인해 보지 않으면 그 야금야금 나가는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맞아요. 야금야금. 10원. KT가 이제 소액 결제. 그러니까 네네네. 소액결제 야금야금. 근데 이런 것들은 다 잡아내고 하려면 KT가 다 책임지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이 KT라고 하는 데는 그 뭐더라? 이거 2024년도에도 1,몇백만 명 대량 유출돼 가지고. 그러니까 KT 같은 그때 경우는 때만 되면 직원이 돈 받고 유출시킨 맞아요. 거죠. 네. 그냥 팔아버린 거예요. 때만 되면 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게 좀 무뎌진 게 얼마 전에도 SK텔레콤 네, 네. 그 유심 나가가지고 그때 SK텔레콤 쓰시는 분들 우리나라 통신의 절반 정도가 쓰는데 얼마나 그때 맞아요. 대혼란이 있었습니까? 네네네. 이제 그러다가 그때 이제 유심 나갔을 때는 이게 내 정보가 뭐 대체 어느 정도 나간 건지 이제 가늠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불안하기만 하고. 근데 딴 게 또 터지니까 이번에 또 신용카드에서 터지고 통신사에서 터지고 이게 막 번갈아 가면서 막 터져대니까. 사실 통신사하고 카드사가 털렸으면 사실은 제 건 다 털렸다고 봐야 다 되는 틀린 거예요. 겁니다. 네, 큰일 다 났어요 틀린 우리 거예요. 강 예. 교수님. 어디서 하실 겁니까? 해외 여행 사이트 같은 거 있잖아요. 여행 뭐 닷컴 뭐 이런 거 해서 거기도 저희가 호텔 같은 거 예약하다 보면 진짜 13개만 추가를 하면 그냥 결제로 그냥 끝나거든요. 됩니까? 그냥 이미 문제. 다른 거는 거기에 다 저장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것만 누르면 돼 있어서 통신사 때도 기분 나빠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었긴 했지만 카드까지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훨씬 마음이 압박감이 이거 입법 다르더라고요. 발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미국은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인당 3,200만 원씩 지급한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금융치료 이야기인데 네. 이게 대기업이 이게 뭐 그 기업 운영 안 된다고 찡얼거리고 또 로비하고 국회 뛰어다니고 또 검사 찾아다니고 판사 찾아다니고 할 게 아니라 이 사람들 대관 담당 직원들 대폭 좀 줄이고 KT만 하더라도 이렇게 정보 팔아먹고 하는 KT가 대관 담당이 100명이 넘습니다. 사무실도 KT 광화문에 있는 게 아니라 강남 어디에 빌딩을 하나 두고 대관을 100명 넘게 두는데 이 사람들 연봉이 1인당 1억에서 2억씩이에요. 그리고 와. 2년 정도 근무합니다. 차도 다 줘가면서. 이 사람들 뭐 합니까? 이 사람들 로비하러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로비하러. 이런 문제 터지면 가가지고 인맥 총동원해가지고 좀 무마시키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 연봉 100명 꾸리려 그러면 150억, 200억인데 거기다 차까지 운전기사까지 한 300억. 아니 그거보다 더 그러니까 법카 법카도 금액은 훨씬 클 겁니다. 법카까지. 네. 이 사람들 운용하는 그 돈으로 이 시스템 만들고 좀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대관 담당이 하는 일이 문제 터졌을 때 문객이 하는
이제 그거 하는 건데 자기들한테 불리한 그 제도가 법안이 올라가면 그거 무마시키는데 로비하고. 네. 그러니까 그 그렇죠. 로비 때문에 아까 그 SK 하이닉스 그 직원이 아무리 호소를 해도 이런 사람들이 설치고 돌아다니면 막으면 어쩔 수가 없죠.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개인이. 설치는데 이 인맥으로 우리나라 이 인맥으로 커버를 하는데 이게 어떻게 그 개인이 이 어떤 호소가 잘 통하겠습니까? 이 통신 이 정보 유출 문제 관련해 가지고는 대관 담당들 진짜 반성해야 됩니다. 그 회사가 반성해야죠. 대관 담당이 무슨 그러니까 고개는 저렇게 숙일 때는 잠깐이고 끝나고 나면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연회비 면제시켜주겠다 네, 이런 가볍게. 따위의 이야기를 하고 앉아 있으니 진짜 가관입니다. 아까 쿠팡 이야기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쿠팡의 문객이 반드시 깊게 파야 되는데 오죽했으면 검사가 자기 상관을 형사처벌해라고 나섰겠습니까? 뭉개도 너무 뭉개니까 이게 퇴직금 주라고 1년 지나면 퇴직금을 줘야 되잖아요. 1년 지났는데도 쿠팡이 그 돈 많은 쿠팡이 퇴직금을 안 줬어요. 퇴직금 달라고 했던 사건이에요. 그걸 이제 뭉개겠다고 하니 이 검사가 이제 빡이 돈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뭉개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야, 힘 빼지 마 이제 이러면서 덤벼드니까 이 화가 막 터져버린 거죠. 이제 이런 경우도 쿠팡도 대관이 국회 대관만 얼추 한 10명 정도가 됩니다. 국회 담당대. 맞아요, 많아. 더 될 겁니다. 제가 알기로 그다음에 쿠팡이 이제 미국의 다국적 헤지펀드 그 지분이 상당히 들어가 있잖아요. 네. 예, 그래서 미국의 영향력이 상당히 커요. 네. 그래서 미국의 예를 들면 뭐 정보부서 사람들이 쿠팡의 임원직을 갖고 국내 활동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러면 쿠팡은 굉장히 글로벌 그 뭐랄까 대관 업무를 네.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수준이죠. 야, 그래서 그런지 쿠팡에는 특히 또 보좌진 출신들이 많아요. 어디든지 대기업은 부장 출신들은 그렇죠. 정권에 따라서 네. 많이 데려가죠. 그 정권에 해당되는. 특히 이 SK텔레콤도 그렇습니다만은 KT 어떤 사진이 2014년도잖아요. 참. 그러네요. 네, 3월 10년도 더 된 일인데 이때도 참 굉장했거든요. 어마어마했죠 그때. 네, 이 그때 사건이 873만 명 개인정보 유출해가지고 KT 사장이 공식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지만은 다시 1170만이 넘는 개인정보를 유출해서 개인정보 보호 의식이 희박하다 이런 욕을 신나게 들어먹었던 그런 적이었죠. 보통 이 정도 되면 정보 유출과 관련해 가지고는 굉장히 좀 치밀하게 봐야죠. 할 법도 한데 저는 이런 정도면 진짜 정부 차원의 이재명 정부가 네. 이거는 진짜 국민들이 불안해서 생활할 수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카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카드하고 핸드폰 통신 관련한 정보 틀리면 끝나는 어떻게 일상생활을 하겠습니까? 아니 이게 통신만 틀려도 불안해서 얼마 전에 우리 저 어머니가 이제 거의 90에 가까우신데 SK 뉴즈였거든요. 너무 불안하셔가지고 유심 갈아야 되냐 어떻게 가냐 이렇게 막 걱정이 돼서 나오시더라고요. 네. 더구나 연세 있으신 걱정 안 분들은 하시네. 보이스피싱 혹시 그렇게 될까봐 걱정을 그렇죠.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 손해배상이 없어요. KT 같은 경우에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 이 사건이 계속 벌어져도 손해배상 이야기는 하질 않는데 국회의원들도 안 해요. 국회는 왜 안 할까요? 왜 손해배상에 대한 이야기를 왜 국회의원들은 국민을 대신해서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국회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기 유권자들이 실제 피해자들 상당히 있을 텐데 네. 그분들의 억울함을 국회의원들이 해결 안 하면 누가 해결해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치 그 평론가님 말씀대로 정치는 이 약한 사람 서민들의 최후의 보루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을 위해서 정치인들이 나서줘야 되고 존재 이유가 있는 건데 우리나라 이 쓰고 있는 그 노모님도 마찬가지고 그 애들도 마찬가지고요. 그 서민들의 지금 그 소통 수단이고 그 삶의 기반이 되기도 하는데 이게 이렇게 불안해가지고 대기업들 정말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 같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좀 하고 다시 한번 그것을 어그로를 끌자면 네. 현재 298명이 국회의원 중에 네. 자영업 그 소상공인 소상공인 출신은 계시는 한 분이 한 계시고 분. 네. 기업 출신은 11분이 11분. 계십니다. 그러니 이 비례성을 가지고 어떻게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겠습니까? 이 진짜 일상생활을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익과 이 피해 뭐 맞습니다. 울부짖음에 대해서 지켜줄 사람이 없네요. 턱없이 부족한 거죠. 네. 기업의 대표성을 갖고 왔기 기업을 때문에 대표성을 가는 네. 11배가 더 많은데. 네네. 그러다가 직장인 생활 월급쟁이는 3명. 네, 그렇죠. 월급쟁이 세 명. 고액연봉. 그리고 나머지 대부분은 율사, 예. 판사, 검사, 변호사. 네. 그 사람들은 아까 이야기한 뭐 디지털 성범죄가 네. 봤다시피 그게 뭐 문제냐. 아마 그 사람들 지금 이 사건을 보더라도 그게 뭐 문제냐 이렇게 대기업 출신들은 이렇게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 이렇게 봐지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가도 이걸 자꾸 잊어버린다 혹은 뭐 다른 이슈가 많아서 이렇게 지나간다. 또 하나는 이게 그 개인 정보가 유출이 됐을 때 그게 굉장히 심각하고 또 그 시스템 자체 허약한 시스템 자체가 심각하다. 그리고 위험성을 안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다 있는데 막상 기업들은 타격이 별로 없는 거예요. 사과하고 나면. 그리고 다음날 그 다음날 되면 다른 뉴스가 또 덮어주기도 네, 하고. 덮어주니까. 그러니까 이 기업들한테 어떤 그 좀 시스템적으로 상당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이 좀 장치가 좀 있어야 되겠는데. 법률을. 근데 그 소송을 좀 하면 안 될까요?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물론 집단 소송이라는 수단이 있습니다만은 굳이 그런가요? 소송까지 해야 내가 피해받은 부분을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의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건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은 안 될까요? 이런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저는 당연히 그렇게 그 수준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얼마 전 대통령께서 작업장에서 이제 뭐 이렇게 우리 노동하시는 분이 돌아가시면 회사가 망할 수준까지 그 배상을 해야 된다, 처벌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네. 이 문제는 훨씬 더 심각할 수 있어요. 훨씬 더. 그뭐 몇천만 명의 피해자를 발생시키는 중대 범죄잖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그 이랜드 건설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 홍보실장이 이랜드 계열사를 다 이렇게 총괄하는 사람이 막 발에 땀나게 또 뛰어다닌 일이 있었는데 지금 당장 뭐 사건이 일어나서가 아니라 어떤 매체 기사 제목에 그 대표이사가 이번 국감 때 이제 뭐 저기는 틀림없이 저 끌려 나와가지고 이제 홀이 날 거다라고 하니까 이제 홍보실장이 막 쫓아다닌 겁니다. 근데 거기서는 올해 들어가지고만 그 현장에서 4명이 이제 사망을 했습니다. 그 징벌적 손해배상과 관련해서 또 어떤 곳은 같은 현장에서 2명이 이제 사망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그리고 막 그 땀을 뻘뻘 흘릴 정도로 이제 어떻게 막아 보려고 막 이렇게 애를 쓰는 모습인데 사실은 그 사건과 이번 그 정보 유출 문제, 그 롯데카드가 보인 문제. 금융사로서의 거의 자격이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그 시스템 자체가 허약했고 아예 그냥 무방비 상태다라는 진단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신경 자체를 아예 안 썼고 뭐 이렇게 사람들 응대를 하고 고객 응대를 하고 또 직원들 복지라든가 이런 것들 상당히 중요한데 그래도 고객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고객 때문에 이제 지탱이 되는 기업인데 고객에 대한 배려는 거의 뭐 빵에 가깝다. 그러니까 IT 강국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어떤 나라보다도 고객들 그러니까 개인정보 누출이 너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걸 막을 수 있는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돈을 투자를 하지 않는 거예요, 기업들이. 네. 그러니까 뭐 그 돈 벌려고 돈 벌겠다고 이 정도 투자는 하는 게 별로 돈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서는 이런 일이 이렇게까지 벌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그런 것 같아요. 기업은 투자하지 않고 사건이 발생해도 제 유무와 이 징벌을 해야 될 사법부는 팔짱 끼고 있고 정부도 별로 적극적이지 않아요. 결국 국민들만 눈물 흘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지치죠. 그래서 넘어가는 거고.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다. 충격적인 거 하나 데이터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KT가 개인정보 유출로 최근 10년 동안입니다.
관계 당국으로부터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게 15억 7천만 원. 그러니까 이렇게 네, 이게 작으니까 계속 이 사건을 내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가 다뤘던 저 어디죠? 현대 HD 네. 그 벤젠 네, 그게 그 패널, 네. 패널이죠. 150억 과징금 받았다고 1,700억인가. 1,700억인가. 예. 근데 이게 15억 7천만 원입니다. 10년간 예. 10년간이고요. 비교를 해봐도 말이 안 된다. 네, 말이 안 돼요.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이 됐지만 제대로 된 피해 보상이 없습니다. 그 피해 보상을 우리가 받아본 기억이 없을 거예요. 그 유출되고 난 다음에 없죠. 불안은 하지만 그에 대한 피해 보상은 문자만 없습니다. 받았어요. 네. 자, 그래서 이거 대단히 심각해서 금융치료뿐만 아니라 이건 뭐 사법적 치료도 되고 네, 크게 해야 사법치료가 돼요. 예.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정치를 이런 정치를 좀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자, 그리고 오늘 한 가지 또 우리 그 진단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어제 한강버스가 네, 멈췄어요. 비만 오면 멈춰요. 뭐 너무 이야기거리가 많아가지고 이 한강버스 하나 가지고도 오늘 사실 2시간 이야기를 할 법도 한데 우리가 또 준비해놓은 이슈를 한다고 하다 보니 시간이 한 10분 정도 남았습니다. 한강버스 보시고 어땠습니까? 환경 전문가분께서. 아니 일단 하늘은 오세훈 편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오세훈이 큰 뭐 행사만 준비하면 하늘이 돕지 않는 것 같아요. 네. 뭐 그래서 항상 비와 연관돼서 뭐 오세이돈 뭐 이런 이야기가 있죠. 네. 물세운. 네. 오세이돈. 뭐 5살 훈이는 불장난을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물장난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물장난. 한강 택시는 어떻게 됐습니까? 한강 택시는 뭐 하루 이용객 30명인가 해가지고 이미 지난때 폐기했잖아요. 이번에 그래서 새로 들고 나온 게 그레이트 한강 뭐 이 플랜 해가지고 들고 나온 게 이제 뭐 서울링도 만들고 이게 리버버스를 해서 이제 출퇴근용으로 교통수단이라는 이야기죠. 들고 나와서 지난 18일 날 취항하는 걸 하려고 그랬는데 비가 와가지고 망쳤죠. 하늘이 돕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오늘 보면 운행했던 그날 어제 그 운행했던 그 버스에서 화장실이 역류돼 가지고 똥 냄새가 나서 악취가 나 가지고 이 굉장히 힘들었다 이런 민원이 쏟아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세훈은 한가하게 리버버스는 낭만이야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데 이게 정말 시민들이 인식하고 눈높이를 같이 하고 있는지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이 뭔가 환상 속에 있는 그것에 자기 세계에 빠져서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오세훈 씨랑 왜 한강 르네상스 한강이 이렇게 목숨을 걸까요? 모든 산업이 얘네가 추구하고 오세훈이 추구하는 사업 자체가 한강에 이렇게 매몰되어 있는 느낌이에요. 어떤 그 이야기 들으니까 예전에 그 이명박이 그 청계천 보건공사 해가지고 인기를 확 끌었던 것처럼 네. 본인도 그 한강을 물 가지고 이제 해서 뭐 큰 업체를 다니고 싶다 뭐 이런 그거 아닌가? 거의 임기 내내 그러는 거. 네. 오세훈 시장이 성동구 태생이에요. 네. 성동구의 불법 판자촌에서 태어났다고 이렇게 본인이 자서전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 아마 추측컨대 그러면 성동구의 판자촌이 저 중랑천 근처에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유축컨대. 왜냐하면 판자촌은 빨래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옛날에 청계천이 판자촌이 있었던 것처럼 자기 자서전에 똥독이 막 퍼지네 이런 표현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의 어릴 적 가난한 찢어진 가난이란 부분은 이게 극복해야 될 과제라기보다는 던져버려야 될 쳐다보기도 싫은 이게 뭔가 트라우마 같은 이런 걸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강을 생각할 때 그러니까 뭐 더러운 곳을 이렇게 막 짓누르고 다른 걸로 포장을 해야 된다는 그런 강압 트라우마 이런 것들이 약수동 아니면 구모동일 것 같아요. 약수동 아니면 구모동이래요. 네네네. 뭐 그럴 수도 있겠네. 네네네. 뭐 그런 것 때문에 한강이 좀 집착하는 게 아닌가라고 유추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이 한강을 중심으로 했을 때 조금
너무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말씀 중에 우리 네. 아까 그 개인정보 유출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이제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노동자의 죽음보다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더 클 수 있다고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유출 사건도 중요하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아까 이랜드 건설 그 노동자 4명 그렇죠. 산재 이제 그 이야기 이제 하면서 산재 사망률 1위 한 해 평균 2,000명의 그렇죠. 노동자가 일터에서 죽어 나가고 있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오늘도 어디인가에서 노동자분들 퇴근 못하고 일터에서 돌아가신 겁니다. 발언 주의하시길 저한테 하신 말씀. 저한테 하신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그 정확한 이야기는 네네. 우리가 산재를 일으킨 회사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수준이라고 본다면 이 개인정보도 그런 수준에서 다뤄야 된다. 네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강하게 있어요. 요구를 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어쨌든 임명과는 그건 특별히 차이가 있는 거라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지금 오세훈 관련해 가지고 어제 그 한강 버스 그 제일 황당했던 게 사실 그 출퇴근용 맞아요. 출퇴근용이에요. 근데 이제 출퇴근 때는 탈 수가 없잖아요. 그 출퇴근용이 아니던데요. 그리고 그게 그러니까 이제 2시간 본인이 10분 이야기한 걸린대요. 게 감성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게 출퇴근 논란이 출퇴근이 말로 성립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살짝 비켜서 감성이다 이런 이제 표현을 한 건데 말을 잘 바꿔가면서 오세훈답게 이렇게 말을 그렇게 뭐 이랬다 저랬다 이제 이 말 바꾸고 막 이렇게 얼굴 표정도 그냥 희한하게 해가지고 말을 그렇게 잘 바꿔요. 이번에 그 한강버스 관련해 가지고 그 출퇴근 이야기 하다가 결국은 이제 사람들이 뭐 900억짜리 웃음 폭탄 그게 드는 돈이 900억 정도 됐나 봐요. 아니면 제가 알기로는 한 1,500억 정도라고 들었습니까? 알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정확한 정보는 한 번 더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아니 같고요. 어디 제목을 보니까 900억짜리 웃음 폭탄이라고 그 오세훈만 생각하면 자꾸 웃음이 나온다고 이제 조목조목 한강버스 이야기를 하면서 막 그렇게 이제 비웃는 거죠. 비웃는데 이게 뭐 비웃는 거는 어쩔 수 없이 터져 나오는 웃음이니까 그렇습니다만 어떻게 저런 사람이 시정을 저렇게 해가면서 멋을 부리고 마음대로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오세훈 시장은 이게 거칠에 이런 걸 너무나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강에 집착하는 게 아닐까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앞에 이제 본인의 이제 어릴 때 찢어지게 가난한 부분. 그래서 이제 변호사가 되고 그 모 방송사에서 이제 뭐 이 변호사 프로그램을 했잖아요. 그래서 인기가 좀 많아졌죠. 그리고 그 있기 때문에 이제 사실 자기 이제 스스로 잘난 네네 마스크라고 생각하니까 그랬다고 생각하고 그것 덕분에 로가디스 광고 모델이 됐잖아요. 네. 정장 남성 정장 그리고 나서 이제 정수기 광고 모델까지 했죠. 깨끗한 물. 그러니까 이 잘생긴 깨끗한 정치인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이게 정치에 도전해서 지금 여기까지 오고 있는데 본인은 아마도 그런 나의 외모, 나의 겉보기 이런 것들이 대중들한테 먹힌다는 실체적 경험을 쭉 축적해온 게 굉장히 짙게 깔려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다른 거 내실 아무 필요 없어. 겉만 번들하면 다 대중들한테 먹힌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멋들어지게 포장하는 데 집중하면서 시민의 삶들하고는 별로 관계없는 일들을 많이 벌려왔죠. 네. 그 비용도 많이 이제 쓰였다고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번에 뭐 서울림 같은 경우는 1조 5천억인가 1조 8천억짜리 사업이잖아요. 그걸 막 지금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죠. 내년 그러니까 임기 내에 공사 시작을 하고. 네. 근데 그 오세훈은 그 외모에 신경도 많이 쓴다고 하는데 의외로 그때 그 지난 대선 때 국힘 안에서의 어떤 뭐 분석 중에 오세훈이 국힘의 후보가 되면 민주당이 선거가 좀 어려울 수 있다. 그 이유는 잘생겨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뭐 좀 통하는 이야기인가요? 처음 서울시장을 나왔을 땐 통했죠. 그랬어요. 네, 서울시에 많은 여성들의 사실 여성 득표율이 더 높았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근데 뭐 지금은
지금 안 하니까. 글쎄. 아니 그 당시도 저는 오세훈을 찍은 적이 없어서. 유통기한이. 네. 아니 이거 뭐 나이를 늙어가면서 오는 뭐 이런 외모적 변화보다는 네. 실질적으로 보여준 그 사람의 서울시장으로서의 역량 그게 과연 그렇죠. 있었나라고 네. 봤을 때 그렇지 않을 거고 또 이제 지금 뭐 한강 버스처럼 이렇게 불발되는 너무 심한.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 사람의 정책 능력이 이제 제가 보기엔 고갈된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뭐 너무 뻔뻔하게 말을 막 이렇게 바꾸고도 이렇게 휘죽휘죽 웃고 있으니까 엄청 밉상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미안해하는 게 없어요. 사실은 미안해하는 신뢰감을 게. 떨어뜨리는 행위인 거죠. 행동인 거죠. 뭐 그래도 지자체 장인데 잘못하면 그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아쉽습니다. 없으니까. 좀 더 이야기해야 되는데 시간이 다 돼가지고. 아, 네네. 벌써 시간이. 오세훈 관련해 가지고는 항상 그 이 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더 있는데 어쨌든 오늘 다 못 나눈 이야기는 우리 댓글이라든가 채팅창 채팅창은 지나갔습니다만 댓글에 좀 남겨주시면 반영해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 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10시가 됐습니다. 그 이번 주는 이제 벌써 세 번째 시즌 2 세 번째로 이제 진행을 해드렸는데 여러분 초반에 이제 인사드렸다시피 강나경 동아방송예술대학교 외래 교수님 엔터경영학과 네. 교수님이 지금 저희들과 함께 지금 시즌 2 패널로 함께 하고 있고요. 오성규 정치평론가님은 정치 타파라는 코너로 여러분들과 매주 만나고 재미있는 정치 이야기, 깊이 있는 정치 이야기로 함께 제일전파사 시즌 2를 빛내주고 계십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는 다음 주 8시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치와 시사 토론 전문가들 한자리에 재미와 함께 진지 색다른 시선으로 심도